우리 친구들, 시험이 여러분들 토요일에 끝났죠? 시험이 토요일에 끝나고, 학생들 원래 시험 끝나고 나면, 그동안 내가 진짜 열심히 했다, 모든 거 다 쏟아부었다라고 해서 시험 끝나고 나면 뭔가 좀 후련하고 시원한 게 있어야 되거든. 이제 좀 실수가 있으니까. 근데 뭐 이거 시험 끝나고 났더니 스트레스가 여러분들 큰 스트레스 그냥 이걸 갖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뒤로 그냥 뭐 정으로 한 대 때리듯이 학생들이 이 정 맞은 느낌 해가지고 예전에 여러분들 백지영 노래 총 맞은 것처럼 그 노래가 있거든. 시험 장 나와서 채점을 해야 되나 마나나 채점 하니까 이거 그냥 거의 확인사살이야. 경찰학 때문에. 그래서 경찰학 때문에 울고 경찰학 때문에 웃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해설 강의를 하는데 너무 좀 친구들 보니까 짠하더라고. 이제 연락해가지고 쌤, 저 진짜 형사화법 잘 나왔어요. 쌤 덕분에 이번에 남경인데 저 3개 틀렸어요. 4개 틀렸어요. 여경 친구들은 심지어 한 2개 해가지고 95점까지 나왔다는 친구들도 많은데 근데 뒤에 끝이 뭐냐? 그런데 쌤, 저 근데 공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찰학 때문에. 이런 친구들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너무 그냥 짠했습니다. 그 친구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또 거의 여러분들 폭염 동안에 더위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끝까지 버티고 했는데 이 공부를 다시 6개월 더 해야 된다고 하니까 쌤의 마음이 너무 좀 아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수험생이고 우리의 꿈은 또 경찰이죠. 경찰 공무원. 늘상 얘기하는데 경찰 공무원 되면 진짜 좋아. 물론 이제 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뭐든지 그래. 힘든 게 여러분들 좋은 거야. 여러분들 쿠팡 알바하는 거, 배달민족 알바하는 거, 그거야 여러분들 그냥 쉽게 지원하면 되잖아. 근데 경찰 공무원은 우리가 쉽게 지원한다고 하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들어갔을 때 합격했을 때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힘든 과정 지금은 여러분들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그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이제 다시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 아마 이 영상을 듣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내년 1차 시험을 다시 준비해야 될 텐데 한번 쌤하고 이번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됐고 또 이런 시험 나왔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한번 잘 찬찬히 한번 본인한테 되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 내년 1차 시험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다시 우리 파이팅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시험과 관련해서 형사법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 문제 풀었을 때는 그렇게 문제가 많이 어렵다, 극강 난이도다 그렇게 느낀 친구는 없었을 겁니다. 제가 카페에다도 이미 총평에 대해서 공지를 해놨는데 형사법만 봤을 때는 우리 시험의 난이도 한 중 정도 되고 그다음 문제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공을 들여서 잘 만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좀 균형, 밸런스도 좀 갖췄고 우리 형법 총론, 형법 강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여기에 이제 우리 최신 판례하고 사례 문제 이런 학설 이런 것들이 이제 적절히 균형 있게 좀 문제를 좀 출제해서 문제 자체는 상당히 양질의 괜찮은 문제였다. 그 전에 여러분들 2주 전에 경위채용 시험이 있었는데 경위채용 시험 문제 그냥 그지같이 출제했죠. 제가 그때 진짜 카페에다도 글 올렸는데 7급 시험인데 문제 난이도를 그딴 식으로 순경 시험보다 문제 더 쉽게 출제를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경찰학이 너무 어려워서 또 거기서도 이제 학생들의 멘탈이 많이 틀렸는데 이번 우리 경찰 2차 채용 시험 같은 경우는 형사법은 일단 난이도도 적당했다. 한 중 정도. 그 다음에 전체적인 문제도 좀 깔끔하게 괜찮았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시험은 여러분들 요 과목 하나만 잘해가지고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 일단은 형사법 당연히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찰학 요 두 과목이 비중이 40대 40회가 전체적으로 80% 차지하거든. 근데 요 두 과목 중에서 하나가 미스가 나버린다 그러면 타격이 좀 크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경찰학에서 너무 이제 어렵게 좀 출제해서 경찰학 쌤한테 요거 물어봤더니 쌤 이거 거의 불시험이에요. 거의 극강 난이도에 준할 정도예요. 우리 22년도 2차 시험에 거의 극강 난이도였지. 그때 이제 형사법 너무 이제 어렵게 좀 출제가 됐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은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경찰학 때문에 많이 좀 고전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경찰학이 이번 시험에서는 아마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과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찰 학생께서. 여하튼 우리 이번에 형사법은 문제 출제 괜찮았다. 상당히 좋은 문제였고 그 다음 난이도는 한 중 정도 해서 일단은 커트라인 봤을 때 남경 친구들
남경 같은 경우는 전 각 청마다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뭐 10대 1 저는 어떤 때는 뭐 7대 1, 8대 1 요 정도가 되는데 여학생들은 아무래도 남경보다는 커트라인 그 경쟁률이 한 3배 정도 높고 뭐 30대 1에 40대 1, 뭐 심지어는 50대 1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 이번에 전반적인 커트라인 좀 많이 내려갈 것 같긴 하는데 자 일단은 올해 1차까지 고수들이 많이 빠져나갔단 말이야. 그다음 문제가 경찰하기 좀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내려갈 것 같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학생들은 우리 한 40문제에서 한 8개 안쪽으로 한 커버 쳐주면 상당히 괜찮다. 한 8개에서 한 6개 정도? 그러니까 점수로 말하면 80점에서 한 85점 정도 맞아주면 경찰학에서 내가 거기서 조금 많이 까먹은 점수를 우리 형사법을 충분히 만회해가지고 그 다음에 헌법이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해주면 충분히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경 친구들은 늘상 말씀드리지만 여경 친구들은 남경하고 아예 시험 아예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경 친구들은 또 인원도 많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여경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형사법에서 한 4개 정도 진짜 내가 형사법 좀 더 나갔다 그러면 5개 정도 그러니까 우리 점수로 말하면 90점 정도는 방을 해야 되고 거기서 좀 나갔다 그러면 한 87.5 최소한 저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해서 맞아줘야 되고 한 90점에서 한 92.5 정도 요 정도 했다 그러면 경찰학에서 나름 좀 선방했고 뭐 점수가 오히려 플러스가 되질 않다 하더라도 경찰에서 많이 까먹지만 않고 헌법에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했다 그러면 즉 형사법에서 일단은 전략감을 확실하게 잘 잡아주고 그 다음에 헌법에서 일단 여러분들 어느 정도 방어해서 평타 보통 정도 하고 경찰학 점수 까먹지 않고 최소한의 방어만 잘했다 평타했다 그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좀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경찰학이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학생들이 이번 시험에서 좀 애를 좀 많이 먹은 그런 시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우리 형사법 1번부터 40번까지 문제 해설 강의를 하기 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과연 이번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됐냐 그 다음에 이 출제 경향 이 흐름 자체가 내년 1차 시험에도 그대로 유지가 될 건가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출제가 될 건가? 이번엔 경찰학이 좀 많이 어려웠단 말이야. 경찰학이 거의 학생들 그냥 멘탈 날려버렸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흐름 자체가 그대로 유지할 건가? 선생님 제가요, 자꾸 이제 경찰학이 약하다 보니까 경찰학을 전략 과목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자꾸 거기서 빵꾸가 나고 계속 미스가 나서 수험 생활이 좀 길어집니다. 뭐 이런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대비할 건가? 내년 1차 시험을. 그래서 먼저 자 이번 시험의 출제 경향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작년 1차나 작년 2차도 마찬가지고 최근 우리 22년도에 시험 제도가 바뀌고 나서 자 경찰 시험 제도가 법과목 3과목으로 바뀌었지.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략을 짜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내년 1차 시험에 자 올해와 같은 올해 2차와 같은 여러분들 자 이런 자 우를 범하지 않고 내년에 꼭 중경 갈 수 있는지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부라고 하시면 되죠. 1부에서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2부에서는 각 여러분들 문제들 하나하나 이제 좀 우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험과 관련해서 늘상 말씀드리는데 경찰학이 좀 많이 어려웠단 말이야. 경찰학이 제가 카페에서 누차 말씀드리고 강의할 때도 누누이 강조했어. 강의할 때도 올해 1차 시험 끝날 때도 작년 2차 시험 끝나고 나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시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우리 3과목인데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과목은 2과목 즉 40% 비중 차지하는 형사법 경찰학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합격하려면 여기에서 반드시 주력 과목 전력 과목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꼭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우리 이 3과목 중에서 당연히 비중이 큰 우리 경찰하고 형사법이다. 그럼 고등학교의 국영수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일단은 국영수 과목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둘 다 잡으면 더 좋겠지.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꼭 잡아야 되는데 전략 과목, 특히 형사법은 여러분들 주력 과목, 전략 과목을 반드시 꼭 잡아야 됩니다. 자, 요거와 관련해서 자, 우리 법 과목과 관련해서 우리 형사법이다 그러면 자, 이 과목을 어떻게든 여러분들 자, 메인, 주력으로 해서 꼭 잡아야 돼. 자, 왜 그러냐? 이번 1차, 2차, 이번 우리 시험을 봤잖아. 그 다음에 경위채용 시험도 봤고, 경위채용 시험도 경찰학에서 정말 극강 난이도 문제 출제하다 보니까 거기서 멘탈이 그냥 후다닥 털려버리고 점수가 그냥 후다닥 떨어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 경찰 2차 시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이번만 이런 이례적 현상이냐? 아니야. 최근에 시험 제도가 바뀌고 나서 계속 이 경찰학 가지고 난이도 변별력 조절하는 키가 된 역할을 막 그렇게 해버렸는데 아시다시피
형사법이란 건 고등학교 우리 수능 준비할 때 수학과 같은 과목이야. 여러분들 이과생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이과생인데 서울대나 연고대 뭐 의대나 자 약대를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수학은 이과생은 반드시 잡아야 돼. 근데 수학이 쉽지가 않잖아. 이 형사법이 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찰학은 고등학교 수능에서 뭐하고 비슷하냐 그러면 우리 국어 영역하고 비슷해. 국어 영역은 우리 한국 사람이면 어릴 때부터 국어를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글을 모르거나 내가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인데 한글을 모르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는 여러분들 고득점 하니까 진짜 힘들어. 왜? 일단 범위 설정이 진짜 어렵거든. 이렇게 출제될 수 있고 저렇게 출제될 수 있고 자 범위 설정부터 어렵다 보니까 진짜 고득점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만약 이걸 국어를 전략 과목 삼아서 내가 어떻게든 고득점하고 내가 수학이 약하다 보니까 그 전략 짜지. 그럼 여러분들 절대 좋은 결과 나오기 힘들어. 물론 이제 나올 수도 있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략대로 출제위원들이 그렇게 맞춰서 출제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출제위원들은 절대 여러분 편이 아니야. 출제위원들은 문제 절대 친절하게 출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 둘 다 잡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금상첨화가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꼭 잡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형사법은 꼭 여러분들 잡아야 됩니다. 전략 과목으로 삼고 주력 과목으로 잡아야 돼. 다만 이제 좀 조심하실 게 형사법이라는 게 이게 벽 과목이란 말이야. 형법하고 형사원법. 법 과목도 수학과 같은 과목이다 보니까 초반에 방향을 잘못 잡고 여러분들 접근한다. 그러면 이게 진짜 어려운 과목입니다. 양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자, 그런데 쌤 강의도 그렇고 교재도 그렇고 쌤은 절대 양 늘리는 스타일 아니지. 확실하게 경계를 설정해줘.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경찰 시험에서 우리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은 이 정도만 됩니다.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85점, 커트라인 70점대 후반이다 그러면 한 85점, 즉 틀리는 개수가 한 5-6개 정도 안쪽으로 한다 그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거든. 경찰학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그래서 쌤은 일단은 범위를 확실하게 정해서 요거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범위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양도 확실하게 정해주잖아. 그 다음에 일단 강의를 쉽게 시켜주잖아. 형법 진짜 어렵거든. 형사법도 마찬가지고 강의를 처음 들어본 친구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야. 나 대학교 때 혹은 따 선생님한테 강의 들었는데 진짜 형법 미치고 환장하는데 특히 학설이나 아니면 횡령죄, 배임죄, 죄형법정주의, 형벌론. 김종욱 쌤 강의 들었으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네. 그래서 일단은 강의가 쉽게 자 일단 그렇게 구성하고 책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공부하기 정말 쉽게 하지. 정말 객총이라는 강의 여러분들 거의 명불허전인데 공부를 조금 했지. 그러면 시중에 당장 뛰어가서 한번 책 살펴봐. 어떤 책인지. 자, 그 책이 있고 조문학설 책도 마찬가지고 자, 일단은 자, 양도 그렇게 절대 불필요하게 늘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해야 될 것들만 중심으로 해줘. 그래서 형사법이 고등학교 때 수학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겁을 먹는 친구들이 있거든. 수포자들. 마찬가지로 법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자, 절대 그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방향 잘 잡고 그러면 얘는 효작 과목이야. 절대 장난치거나 여러분들 점수가 매 시험마다 요동치지 않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형사법 과목을 전략 과목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번에 경찰학이 이렇게 출제되거나 저렇게 출제가 되거나 혹은 헌법에서 미스가 난다 하더라도 그 미스난 점수를 갖다 형사법이 다 메꿔지거든. 그럼 여러분들 자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더라도 절대 고배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형사법 꼭 잡아야 돼. 자, 경찰학 전략 과목을 잡으려면 여러분들 그거 정말 위험해. 그거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련해서 자, 일단은 이번 시험과 관련해서는 우리 형사법 봤을 때 기본이 되는 게 여러분들 뭐가 있냐 그러면 판례가 있단 말이야. 뭐 관련해서 자, 기본이 우리 판례가 있고 여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우리 플러스 알파는 여기는 뭐가 있냐라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 형법에서는 여러분들 이론, 전문 학설 파트에서 이론 파트가 있죠. 우리 형법의 이론, 다른 말로 우리 학설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경찰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학설 문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자, 2주 전에 봤던 경위 채용 시험 같은 경우는 학설 문제가 정말 비중이 많이 나왔거든. 근데 이번에 경찰 2차 채용 시험 같은 경우 학설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자, 일단은 학설은 여러분들 중요하고 꼭 챙겨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자, 학설과 더불어서 같이 가야 되는 게 우리 조문 있죠. 우리 형법 조문 파트가 있단 말이야. 조문도 마찬가지 공부하기가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 이번에도 우리 경찰 2차 시험에서 조문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여기도 마찬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봐야 되는 게 이번에 경찰 2차 시험에서 거의 융단 폭격을 했는데 이거 몇 년 전에 시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거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수험생이 꼭 챙겨봐야 되는 거 형법, 형사헌법 우리 막판에 꼭 챙겨봐야 되는 거 최신 판례가 있죠. 자, 우리 최판 있는데 최신 판례 이번에
학생들이 그러거든. 선생님 뭐 최신 판례가 많이 출제가 될까요? 그리고 나서 또 카페에 시험 일주일도 아니다. 한 5일 정도 남겨놓고 선생님 저 최신 판례 아직 안 챙겨봐야 되는데 이거 챙겨봐야 됩니까? 안 챙겨보고 나서 제가 한 80점에서 85점 맞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나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 이번에 몇 점 맞았어? 체판은 꼭 챙겨봐야 돼. 체판은 여러분들 가장 최신에 나온 거기 때문에 알고 들어가면 맞추는 거고 이거 공부하지 않고 들어간다. 그럼 여지없이 틀립니다. 자, 최신 판례와 관련해서 제가 매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최신 판례 강의 다 해주거든. 강의도 여러분들 진짜 뭐 제가 김혜자 선생님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 자 강의를 여러분들 부담되지 않도록 회자 해가지고 충분히 무료로 강의 제공해 주니까 자 그다음에 교재로 나 다 해주거든. 1개년 최신 판례 그거 꼭 챙겨보시면 되고 이번에 최신 판례 와 진짜 학생들한테 요 최신 판례 강의 끝나고 그 다음에 내가 현장 강의 응원까지 하고 집에 와서 문제 풀어보고 하는데 와, 너무 감사했어. 감사하다기보다는 좀 뿌듯했죠. 최신 판례에서 많이 좀 나와가지고 아 이번에 자 제 수업 제 커리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 형사법 그래도 돈 많이 받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 그래서 일단 최신 판례 여기 꼭 챙겨보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최신 판례와 관련해서 요거 하나 말씀드리면 최신 판례는 선생님 어느 정도까지 챙겨봐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가장 좁게 본다 그러면 한 1개년 조금 넓게 본다 그러면 3개년 보통 이제 3개년까지는 넓게 봐서 최신 판례를 하고 그 이후 넘어간다 그러면 요건 이제 최신 판례가 안 합니다. 기존 판례 이제 흡수되는 거고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최신 판례를 뭐 5개년 7개년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야. 최신 판례는 여러분들 자 일단 우리 객관 기출 총정리 그다음에 조문학설 가지고 커리 따라간 친구들이다 그러면 이 책 출간 이후에 나오는 최신 판례 그러니까 1개년 최신 판례까지만 자 하면 빵꾸나는 게 절대 없거든. 빵꾸나는 게 이제 기출 원문으로 하는 기출 원문제집을 가지고 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학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5개년, 뭐 7개년 이렇게 하는데 제이컬이 따라간 친구들은 최신 판례 1개년 우리 1년만 하면 충분하다.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거는 이제 제가 우리 1차 시험이다 그러면 매년 12월 달에 최신 판례 강의해 주거든. 보통 이제 우리 시험에 3월 달에 있죠. 자, 승진 시험이 또 1월 달에 있다 보니까 자, 요거 우리 12월 달에 최신 판례 하는 거 그걸로 하시면 충분하고 그다음에 경찰 1차 시험 2차 시험 준비한 친구들이 있어. 보통 이제 8월이나 9월 달에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한 달 전에 다 해 주니까 또 인강도 다 무료야. 그 최신 판례까지 꼭 챙기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 사례형 문제가 있거든. 자, 사례형 문제는 일단은 자, 기본적으로 좀 어려워. 왜? 여기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근데 이번에 우리 경찰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사례 문제가 2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형법적 관찰 하나, 우연방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형 사례, 형법 플러스 형사소송법 해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둘 다 문제는 그냥 평이했었죠. 뭐 우연방해와 관련 사례는 문제가 좀 많이 쉬웠고, 그 다음에 종합형 해가지고 40번 문제 나왔던 사례, 뭐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 문제가 뭐 많이 어렵다 그런 건 아니고, 거의 뭐 정답이 4번 해가지고 쉽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적인 문제였는데 일단은 우리 시험에서 사례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 2문제 정도 그러니까 혼합형, 종합형 문제가 2문제 나오거나 아니면 형법적 사례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종합형 사례 문제 하나 그래서 2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된다 그러면 한 3문제 정도 22년도 2차 시험에서는 5문제까지 출제가 되는데 그거는 뭐 너무 좀 과했고 우리 시험은 이제 100문제를 100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이 아니거든. 자, 변호사 시험이야 뭐 여러분들 40문제를 자, 요거 70분 안에 푸는 그런 시험인데 우리 시험은 100문제를 100분 안에 한 문제를 이제 1분 정도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례 문제는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문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게는 3개, 적게는 하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남경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객총 있잖아. 거기도 사례 문제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그거까지만 하시면 되고 객총하고 그다음 조문학설에 일부 조금 문제가 들어가 있고 여경 준비하는 친구들 아무래도 커트라인 많이 좀 올라가야 되니까 여경 준비한 친구들은 그거 플러스 우리 사례형 70제가 있지 그거까지 해가지고 풀다 하면 제가 보기엔 뭐 사례 때문에 제가 선생님 이거 발목 잡혀가지고 많이 힘듭니다. 그런 친구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일단은 우리 형사법 시험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판례 비중이 높거든. 판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이로 인해 학설을 많이 출제한다거나 혹은 조문을 많이 출제한다거나 올해 2차 같이 우리 최신 판례를 그냥 깔아버린다거나 아니면 사례 문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시간적인 압박을 준다거나 아니면 뭐 이론하고 최신 판례를 그냥 같이 뭐 융단 폭격한다거나 아니면 2번하고 4번을 융단 폭격하거나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당연히 잡아야 돼.
판례는 요거 당연히 메인이니까 비중이 높으니까 잡아야 되고, 여기다 플러스 여러분들 이론, 조문, 그 다음에 재판, 사례 같은 경우에 균형 있게 어느 한쪽에 절대 치우쳐가지고 편식하지 마시고 균형 있게 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양 그렇게 많지 않아. 쌤 여러분들 조문 학설 관련해서 요 1번하고 2번은 조문 학설책 요 책 있어. 나중에 또 강의 요 진행할 건데 강의량 얼마 안 돼. 책도 기똥찬 책이야. 요 책. 요걸 가지고 그냥 요거 한다 그럼 다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 우리 최신 판례다 그러면 우리 최신 판례는 올해 2차 대부려고 최신 판례 책 하나 나왔지. 얍실하다. 사실 뭐 최신 판례만 하면 얼마 안 돼. 뒤에 이제 우리 찍기 특강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 최신 판례가 60페이지 정도네. 그럼 다 문제로 돼 있잖아. 이거 공부하는데 이거 얼마 안 된다고. 여러분들. 자, 요거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례형 문제. 사례형 문제는 뭐 객총에도 사례 있고, 그 다음에 여경 친구들은 사례형 70체 해가지고, 그것도 양 얼마 안 된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책이 상당히 좀 컴팩트한 책이니까. 자, 요거까지 일단은 싹 챙겨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쌤이 여기 물을 좀 흘려가지고, 쌤이 좀 흥분했어. 이번 시험 끝나고 나서 뭐 각 선생님들도 그렇고 각 학원의 뭐 학생들 그러는데 하도 이제 쌤에 대해서 뭐 디스를 많이 하고 김종욱 쌤 강의들은 폭망한다. 왜? 양도 겁나 많다. 저 인간 학원이 망했는데 저 인간도 못 망하겠냐?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아시다시피 여기 학원에 있잖아. 새로 온 학원이 모기업이 진짜 단단해. 그 다음에 주식회사야. 주식회사란 거 여러분들 상장하기가 진짜 어렵거든. 근데 여기 자 우리 윌비스하고는 주식회사야. 그다음에 모기업이 진짜 단단하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그럴 걱정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 여기 불사신 있잖아. 불사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딱 두 개야. 우리 형사법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만들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왜 만드냐? 거기다 핵무기 탑재해가지고 에이 안 되면 쏴버리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일단은 핵무기에 해당한 여러분들 객총. 그 다음에 조문학설, 그 다음에 여기 최신 판례 요게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거기다 이제 핵무기를 탑재해야 될 거 아니야? 김정욱 선생 강의 있잖아. 그 다음 나 AS도 확실하게 해주잖아. 여기다 탑재하면 여러분들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서 절대 자꾸 팔랑기가 돼가지고 휘둘리지 마. 자꾸 옆 동네 알바 애들이 새끼들이 뭐 김종욱 선생 뭐 하여튼 뭐 책이 양이 겁나 많다 강의 수 많다라고 하는데 내 진짜 그 강의 안 들어보고 공부 안 해봐서 그딴 뭐 디스전 하는데 그리고 요즘 좀 생각이 바뀌었어. 감사하게 생각하려고. 왜? 그만큼 나를 알바생들이 옆 동네 학원 알바생들이 디스한다는 거는 김종욱 저 새끼 그만큼 위협적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위협적인 거.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 그래서 옆 동네 알바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양은 많지 않다. 이건 제가 나중에 차후에 또 부연 설명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또 세 번째 쌤이 늘상 말하지. 양 절대 늘리지 말라고. 양 늘리면 폭망한다. 양 여러분들 절대야 never 늘리지 마. 양 절대 늘리면 양 늘리면 폭망해. 왜? 학생들이 여러분들 특히 이제 경찰학이나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자꾸 이 공부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또 점수로 공부를 계속 하다 커트라인 보고 그래서 맴돌다 보니까 나중에 쓰는 전략이 뭐냐? 쌍끌이 작전 써버립니다. 양을 너무 지엽적인 것까지 이렇게 하는데 절대 여러분들 위기일수록 어려울수록 어떻게 하냐? 불필요한 거는 과감히 가지를 치는 거야. 절대 양 늘리지 마. 그럼 선생님 형사법 어떤 선생님들 보면 기출심화 커리 해가지고 자 일단 기출문제집 당연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문풀 해가지고 진도 문풀 거기까지 하는데 페이지가 1000페이지도 넘거든요. 근데 해설도 없어요. 그것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5개년 7개년 뭐 최신 판례도 하고 동영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막판에 막 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숨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 심정지 올 것 같은데요. 저 뒤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쌤이 그랬잖아. 쌤은 강의도 그렇고 교재도 그렇고 컴팩트해. 그 다음에 심플하기 때문에 양 이것저것 많이 늘리지 않아. 그냥 쌤은 공부 처음 한다 그러면 기본 강의 가지고 당연히 기본 잡겠지. 거기에 기출문제집. 우리 객관 기출 총정리가 있거든. 자, 그 다음에 그거만 확실하게 마스터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여러분들 최신 판례 추록의 개념이니까 추가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은 객관 시험이다 보니까 자 문제를 여러분들 많이 아는 거 못지않게 테크닉도 중요하지. 그래서 이거 동영으로 훈련하면 그럼 끝. 더 이상 볼 거 없어. 그래서 자 우리 형법이다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 우리 과목이 이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증거로 되어 있는데 우리 형법이다. 그럼 형법은 어떻게 될 거냐? 형법은 여러분들 문제집 기준하는 겁니다. 문제집 기준했을 때 자 우리 명불허정
진짜 여러분들 거의 뭐 핵무기에 버금가는 객총이 있어. 객관식 기출 총정리. 그 다음에 우리 형법에서는 이론, 그 다음에 학설. 그래서 여기까지 충분히 잘 커버할 수 있도록 조문 학설책이 있단 말이에요. 자, 조문 학설은 요거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형사소송법의 수사증거 파트다라고 하면 수사증거는 여러분들 우리 객관식 기출 총정리가 있죠. 거기는 이제 따로 조문 학설이 있지 않고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다 보니까 절차는 투명해야 돼. 그래서 학설 문제는 출제 안 된다고 보면 돼. 뭐 학설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고, 자, 요거와 관련해서 객총에 다 그냥 있습니다. 조문 학설은 없고, 자, 요거 플러스, 자, 플러스 알파 뭐가 있냐 그러면 요거 교재 이후에 추록의 개념이거든. 요 최신 판례. 우리 아까 최신 판례 워낙 중요하다라고 했지. 우리 최신 판례. 요까지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선생님들 뭐 진도별 문풀 해가지고 뭐 1000페이지가 넘고 해설도 없는 걸 가지고 거기다 때려박고 하는데 처음엔 그 얘기 안 하지. 그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자 일단은 기출 심화 강의 끝났다 그러면 이제 진도별 문풀도 꼭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다 최신 판례까지 때려박아 버리거든. 한 5개년 7개년. 그럼 안 들을 수가 없어. 그럼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김종욱 선생님 책이 좀 두껍고 그래서 양이 많아 보이는데 이 책이 또 상당히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한 2회독 정도 하잖아. 그럼 금방금방 돌아가. 회독수가 금방 확보가 돼. 근데 일반 기출 원문제로 된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특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겉으로 봤을 때는 김종욱 선생 책이 양이 많아 보일지 모르고 강의가 많아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 2번 정도 돌려보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 김종욱 선생이 훨씬 여러분들 자 일단 컴팩트하고 가성비 짱이다. 내가 늘상 얘기하잖아. 형식과 실질을 다르면 뭘 가지고 판다? 실질 가지고 판단. 그렇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 당연히 동형 모의고사 여기를 이제 추가를 해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 어떻게 나오더라도 형사법 확실하게 짱짱하게 여러분들 전략 과목으로 주력 과목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 양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기출심화 때 다 해드리기 때문에 뭐 진도별 문풀할 때 막 추가해야 되냐 뭐 이런 거 전혀 없어. 자 일단은 공부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절대 여러분들 불안해가지고 양 늘리거나 그러지 말고. 자, 요거만 좀, 자, 쌤이 당부의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경찰 2차 시험 문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출제가 됐냐. 요거를 이제 우리 좀 볼게요. 자, 아마 요 강의 듣는 친구들, 여러분들 아마 일요일날 이게 오후에 업로드가 된다고 하는데, 합격 예측 프로그램에 점수 다 입력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도 늘상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입력해서 어느 정도 좀 안정권이다, 합격이 될 것 같다, 아니면 좀 불안불안하다, 그럼 딴 생각하지 말고, 바로 여러분들 체력 준비하시면 되고,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 선생님 제가 경찰을 꽈락 나왔는데요. 아니면 선생님 제가요 100문제잖아요. 해가지고 이 세 과목 다 풀었는데 점수가 한 45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5개 맞았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누가 봐도 이거 합격을 기대하기 조금 어렵잖아. 그런 친구들은 차분히 이제 다음 내년 1차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문제를 좀 볼까요? 문제. 자, 이번 시험의 특징이 문제를 봤을 때 많이 어렵다 그런 생각은 안 들거든. 많이 어렵다 그런 생각은 안 드는데 처음 보는데 야, 이거 내가 기출문제나 기출문제 중심으로 구성된 동형 모의고사 본다고 그러면 문제 쑥쑥 읽히거든. 쑥쑥 읽히는데 이거는 자꾸 문제를 읽다 보면 좀 버퍼링이 나. 1번 보니까 1번에 보기 1번 잘 알고 2번 조금 버퍼링 나고 3번 4번 4번 이거 최파니까 이건 당연히 알지. 근데 1번은 뭐 정답 2번 잡는데 어렵지 않은데 2번 문제 2번 보니까 형법 적용 보면 여기서 조금 버퍼링 나. 이렇게 되고 3번도 보니까 문제가 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버퍼링 난단 말이야. 이런 문제를 좀 있어. 버퍼링이 왜 나냐 그러면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 것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 그런 문제가 중간중간에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그러면 내가 운전이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은데 운전 배운 지 6개월도 안 된 초보 운전자란 말이야. 근데 내가 맨날 집 앞에 근처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아빠 차 끌고 간다? 엄마 차 끌고 간다? 그럼 운전 잘해.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낯선 동네 내가 초행길 간다 그러면 자꾸 이제 큰 길 가지 않고 좀 작은 길 가거나 좀 뭔가가 낯선데 돌발 행동이나 돌출 상황이나 그런 게 발생하네.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주춤할 수밖에 없지. 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심리형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지문들이 중간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곳곳에 숨어 있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함정을 파버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야? 문제를 형사법 문제 보는데 보통 한 43분 안에 끌어야 되는데 시간도 좀 타이트했어. 시간도 좀 타이트했고 그 다음에 곳곳에 이런 여러분들 함정을 파는 이런 문제들 좀 심리형 문제들 요것 때문에 잘못하면 좀 낚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좀 있었거든.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문제 한 2개만 좀 볼게요. 12번 좀 볼까요? 자, 12번에 박스형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 시험에 개수형 박스는 거의 안 나왔죠. 참 다행인데 개수형 박스는 안 나왔는데 이번에 조합형 문제로 박스가 문제가 나왔는데 자, 전형적으로 12번 같이 우리 1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기억의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그 행사죄는 공무원만 주체가 되는 신분범이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뭐 진정신범이라는 거 워낙 잘 알거든. 근데 이거 행사죄는 이것도 진정신범인가? 요거는 좀 다툼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통설은 행사죄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요거는 이제 판결요지다 보니까 판결요지가 조금 잘못 나온 좀 게 있긴 한데 그냥 판결요지 그대로 수록하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신분범이라 할 것이므로 신분상 공무원이 아님이 분명한 피고인을 허위공문서 작성죄 그다음에 행사죄로 처벌하는데 특별 규정이 있어야 될 거냐라고 하는데 허위공문서 작성죄 이 판례는 조금 낯설단 말이야. 이 판례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진정신분범 요건 하는데 조금 낯설어. 자, 일단은 기억짐은 요거와 관련해서 조금 거시기하네. 우리 12번 관련해서 12번의 기억. 자, 확실하다. 그럼 이렇게 표시하겠는데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일단은 기억은 이렇게 일단 조금 보류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요거 뭐의 목적. 자, 요거는 뭐 부진정 신분범이냐라고 하는데 그냥 신분. 판례 맞죠? 요거는 뭐 어렵지 않고. 니은은 확실하고. 그 다음에 자, 디귿. 요거야 뭐 우리 네 번째 줄에 업무상 배임죄 정한형으로 처벌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성립은 업무상 배임죄. 처벌은 단순 배임죄. 33조에 의해서 단순 배임죄로 처벌하죠. 그래서 우리 디귿은 확실히 아니네. 자, 디귿은 일단 확실히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니을, 미응. 이렇게 하는데, 자, 일단은 요거를 보니까 디귿은 확실히 소호가 되니까 3번 소호가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1번도 소호가 되는데, 2번하고 4번 중에 고민해야 되네. 근데 2번하고 4번에 니은, 니을, 미응은 같은데, 기억이 다르네? 그럼 뭐냐? 기억이 키포인트가 되는 지문이죠. 그럼 기억을 알면 정답을 잡아내고, 내 기억을 몰랐다. 그러면 요거는 미스가 되는 거 아니야? 틀리는 거.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출제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문제 난이도 봤을 때 한 중 정도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 정도. 자, 일단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진정신분범이다. 신분 없으면 처벌 못 하는데 특별 규정이 있다. 우리 뇌물죄 같은 경우 그런 특별 규정이 있지. 공무원이 돈을 먹어야 처벌하는데 공무원 아닌 사람들, 예를 들어서 공기업의 뭐 과장급 이상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공무원으로 간주해서 우리 특가법에서 처벌하죠.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기억지문 조금 고민하게 하는 좀 이런 문제였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좀 버퍼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좀 많이 여러분들 좀 끈다, 딜레이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 볼게요. 우리 19번 좀 볼까요? 12번에 기억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평이한 지문이야. 나머지 뭐 어려운 거 아니고 19번. 자, 19번에 요거를 아마 19번 문제는 제 커리 이제 따라갔던 친구들 그다음에 최신 판례까지 강의 들었다 그러면 19번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한 중하 정도 됩니다. 근데 요거 다른 학원의 학생들 보니까 요거 지금 오답률이 됐다 높대. 제가 왜 오답률이 높지? 저는 좀 의아했거든. 자, 우리 19번에 1번 보면 형법 330조 후단증 강도죄 요건의 제한상 이익이라면 재물을 포함한 모든 제한상 이익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재물을 포함한? 근데 요거 19번에 우리 지문이 뭐냐? 그럼 다음 중 적절한 것은 이렇게 골랐지.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 아니고 적절한 것은 적절한 것은 근데 재물을 포함했다? 그럼 뭐 1번을 여기서 낚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 1번. 그럼 1번은 뭐 여러분들 재물을 포함하는 게 아니지. 제한상 이익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당연히 소가 되겠지. 이거 소고 못하면 이거는 뭐 여러분들 그냥 그 뭐 수험생도 아니고 그건 간첩이야. 여러분들 2번하고 3번은 확실하게 소가 될 거고. 그 다음 4번이란 말이야. 4번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지문인데 요거는 최신 판례죠. 최신 판례 특강 때 쌤이 요거 강의를 했었지. 우리 재산범죄다 그러면 사기죄나 이런 금액이 얘가 사기쳐서 먹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란 말이야. 그러면 좀 세게 처벌해. 자, 일단은 특경법상 세게 처벌하는데 얘가 먹은 금액이 도대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대. 그러면 일반 형법 5억 원이 안 되는 일반 형법으로 처벌할 거냐, 형법상 사기죄로, 아니면 5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즉 특경법으로 처벌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 그러면 함부로 불이익으로 가면 안 되죠. 이건 최신 판례 강의 때 했습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 강의 들었다 그러면 19번에 정답 4번이네.
그래서 19번에 문제 자체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한 중하 정도 돼. 저하고 같이 최신 판례까지 다 들었던 친구들한테는 요거 4번 정답 고는데 어렵지 않은데, 만약에 최신 판례 강의 안 들었다 그러면 4번 이거 어떻게 되지? 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문제 1번하고 4번 할 수가 있는데 1번 잘못하면 낚일 수가 있는 거지. 아마 타 학원 친구들, 제 최신 판례 강의 안 들었고 자 타 학원 친구들, 그런 친구들 그래서 요 지문이 좀 오답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한테는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야.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 맞춰야 되는 거고. 자, 하여튼 자 이번 시험에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좀 많았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 있잖아. 문제 풀 때는 막 그렇게 많이 어려운 느낌 안 들거든. 근데 채점하잖아. 막 비가 오솔솔 나와. 와 짜증나 막. 이걸 내가 왜 틀려? 오씨, 뭐야? 이렇게 장난쳤네. 와. 근데 이런 거 우리 많이 해봤잖아. 쌤이 여러분들 2차 시험 대비로 동영 모의고사 1회차, 2회차, 3회차 올려줬지? 그런 문제를 좀 해줬어. 그랬더니 어떤 학생 문제 막 짜증나요. 채점하니까. 어떻게 문제 그따위로 출제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따위로 출제가 아니라 문제 이따위로 나왔잖아. 이따위가 아니고 실제 시험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야. 시험이란 건 결국 뭐냐? 수험생이 여러분과 그 다음에 출제경 경찰청과의 밀당이라고 보면 돼. 거기는 어떻게든 커트라인 높지 않도록 자 일단 여러분들 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 어떻게든 커트라인 넘어가지고 합격해야 되는 여러분들 목표가 있는 거 아니야. 서로 간에 여러분들 밀당을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좀 출제하고 함정을 파. 근데 이번 시험은 그런 식으로 출제를 했다. 우리 동영에서 했던 그런 스타일이 좀 많이 나왔고, 그런 동영으로 트레이닝 많이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 뭐 쉽게 함정에 빠진 문제 아니지. 뭐 어떤 쌤은 요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이 난이도가 좀 있다. 중상 정도라고 하는데 절대 그런 문제 아니야. 여러분들 요거는 한 중하 정도 됩니다. 일단은 이번 시험에 좀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사증거 파트는 문제가 뭐 딱히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 좀 많이 쉬웠던 부분이고, 우리 통신보호비법, 통비법 그쪽에서 이제 문제가 조금 하나 지문 하나 장난친 거, 그거에는 거의 어려운 거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이제 좀 볼까요? 자, 1번에 우리 재형법정지와 관련해서 1번에 보기 1번. 자, 보기 1번하고 보기 3번은 쉽게 소화가 되죠. 그 다음 우리 4번. 자, 우리 군형법상의 여러분들. 자, 일단 상간, 모욕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우리 310조가 적용될 거냐라고 하는데, 요거는 쌤이 최신 판례 때 강의를 해줬고, 그 다음에 막판 여러분들 최종적인 문제에서도 한 번 더 했잖아. 출제관세 상당히 유력하다고. 그래서 뭐 요거 당연히 4번. 군형법상 상간 면전, 상간 명예훼손죄. 요것도 이제 우리 310조가 적용이 된다. 쉽게 잡아낼 거고. 그 다음에 2번의 지문이 좀 중요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1번, 3번, 4번 쉽게 소구했으니까 뭐 정답권대 지장은 없었을 거고. 자, 우리 2번 보면 도로교통법 43조. 자, 무면허 운전대 금지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운전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자, 3조 2항 단서의 치료를 운전면허 취소 사실 알지 못하고 자동차 운전했다. 나 이거 면허 취소된지 모르고 자동차 운전했네? 그럼 이건 무면허 운전죄가 될 거냐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건 고의가 없으니까 무면허 운전죄 처벌하면 안 되겠죠. 요게 우리 비슷한 판례가 우리 고의 파트에서 여러분들 요거 하나 있었지. 자, 요거와 관련해서 자, 일단은 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받아야 되는데 기간이 경과해서 면허 취소됐단 말이야. 그 취소된지 몰랐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 고의가 부정되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을 못한다. 비슷한 판례도 있었고, 자, 뭐 이렇게 소구해서 잡아내도 상관없고. 그래서 1번 판례는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난이도 한 중하 정도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학생들이 조금 고민하게 하는 문제들인데, 일단은 2번에 4번에 요거는 쉽게 뭐 소구할 수가 있거든. 소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3번은 사실 이거는 뭐 형사소송법 파트에 나오는 지문인데 여기에 형법 문제 출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여러분들 우리 시험 파트는 아니야. 승진 시험 파트인데 서론 파트에 나오는 거기에 그 지문을 수록했는데 요거는 뭐 좀 그닥 바람직한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인데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 여러분들 점수가 한 80점 이상 나온다 그러면 법적 마인드로 해서 충분히 요건 잡아낼 수 있는 좀 그런 문제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1번. 법무사 등록증 대여를 처벌한 법무사법 72조 1항에 더하여 2017년 12월 10일 동법 72조 2항 몰소 추징의 조항에 뒤늦게 신설됐네. 아, 나중에 신설됐네? 그럼 나중에 신설됐다. 개정법 적용하면 안 되죠. 전형적인 소구입법이 되니까. 자, 2014년 1월경부터 2018년 4월 9일까지 법무사 등록증 대여 금지를 위반하여 취득한 이익 정보를 추징하더라도 형벌법규 소구표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아,
개정법 적용해서 적용했다. 소급 적용했다. 정책은 소급 입법이니까 안 되죠. 이거는 뭐 이 판례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본적인 우리 법적 마인드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난이도는 한 중 정도라고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2번 유사수신행위, 수신약정, 체결 및 출자금, 수수행위가 대한민국의 영 내에서 이루어졌다. 요것도 중요하다 조금 많이 떨어지는 질문인데 우리 형법을 적용보면서 그거 있지. 전체 중에서 여러분들 일부만이라도 우리나라에서 했다 그러면 그 우리 형법 적용 가능하죠. 일부만이라도 발들였다 그러면 적용 가능하다. 이것도 따라서 두 번째,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한 장소나 출자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성명국적 불상의 회사 운영자들에게 형법 2조 요거에 따라 우리 형법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적용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우리 잘 보지 않은 낯선 지문들이 오다 보니까 좀 학생들이 여기서 조금 버퍼링 날 수가 있거든. 이런 거 있는데 어느 정도 법적 마인드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좀 잡아낼 수 있는 난이도가 한 중, 중중 요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우리 1번. 1번이야 뭐 워낙 이제 기본적인 판례니까 1번은 뭐 충분히 소화가 될 거고. 자, 2번은 요거는 이제 최신 판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인데. 자, 3번 지문이 요것도 뭐 워낙 확실한 지문이거든. 3번. 자, 요 관련해서 3번 좀 볼게요. 의료가호 사건에서 수술을 마친 후 의사가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지원하는 등 과실로 환자가 제때 필요한 조치 받지 못하여 사망했네. 요거 우리 신해철 사건이죠. 가수 신해철 씨 사망 사건인데 환자가 의사의 입원 지시 및 금시 지시를 무시하고 기간 약정이 있었다. 기간 사정이 있었네. 그럼 요거 인과관계 단절되냐라고 하는데 이거 워낙 많이 했잖아. 요 판례 다뤘고. 상대방한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사기죄도 마찬가지고 뭐 과실, 교통사고나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 상대방한테 피해자한테 과실인데 상관없다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과실상계 민사소송에서 이것만 영향이 있는 거지 형사에서는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 고른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4번은 이론적인 부분인데 뭐 중요하다 조금 떨어지는 지문이긴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문제, 보기 4번. 요거 우연방위 사례인데 문제는 상당히 좀 괜찮거든. 우리 학설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꼭 중요하게 챙겨봐야 되는 여러분들 진짜 특 A급 여러분들 구성요건 착오부터 우연방위까지 해서 선생님이 워낙 뭐 강조했지. 자, 걔는 여러분들 그냥 책을 뭐 씹어 먹어도 여러분들 뭐 하여튼 씹어먹을 정도로 그렇게 일단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특이급 학설 우연방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좀 워낙 많이 좀 평이하게 출제했습니다. 우리 사례 문제 보십시오. 자, 갑은 남편 A가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등 A와의 불화로 갈등을 겪는 중이었다. 자, 이에 갑은 새벽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집으로 들어오자 A에 대한 상해의 고의로 컵을 집어 던졌다. 그러자 사람이 어이쿠 하며 쓰러지는 소리가 나서 불을 켜보니까 A가 아니라 칼에 든 B가 컵에 머리에 맞아 쓰러졌었다. 뭐 남편한테 컵 던져버렸네. 근데 저 심히 궁금한 게 이게 물컵인지 아니면 여러분들 사기컵인지 궁금해. 물컵이면 괜찮을 텐데 사기컵이면 바가지 깰 수가 있거든. 자, B는 강도를 하기 위해서 갑의 집으로 들어온 중이었다. 전형적 우연방위네? 여러분들 우연방위 학설 3개 있었잖아. 자, 일단 정당방에서 파생되는 게 여러분들 오상방위, 위법성 조각사의 전제한 착오, 위전착이 있었고 그다음 주관적 정당요소를 결합한 경우에 우연방위가 있었는데 우리 우연방위다. 자, 우연방위는 학설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우리 위법성 조각하는 위법성 조각설 또는 무죄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연방위다 그러면 위법성 조각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다. 우리 기수범설 있었죠. 기수범설.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절충설. 무죄도 아니고 기수도 아니야. 그럼 뭐냐 그러면 우리 불능미수범설. 학설 3가지가 있었죠. 자, 우리 불능미수범설 우연방위. 1번을 보시면 보기 1번. 자, 위 사례는 구체적 사실 착오죠? 구체적 사실 착오. 이거 구성요건 착오인데? 아닌데. 꺼져! 아니잖아. 자, 그 다음 2번. 위 사례는 주관적 정당요소와 결여된 사례로 이러한 때 행위 반가치는 존재하지만 결과 반가치 존재하지 않은 불능미수 규정 유추 적용하는 견해는 이거 3번째 학설이네. 불능미수 검설. 자, 갑의 행위는 상해죄 불능미수가 된다. 한번 정답 거의 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3번. 자, 위 사례는 우연방위에 해당한 사례 위법성 조각사의 주관적 정당요소 필요하지 않다. 자, 순수하게 결과 반가치만 따지네. 결과 반가치론이죠. 걔는 뭐냐? 요거지 첫 번째 무죄설. 순수한 결과 반가치론. 자, 일단 주관적 정당요소 불효설 입장. 자, 따라서 X가 되고 4번 오상방이냐? 오상방은 상관없죠. 4번 문제는 상당히 좀 좋은데 문제는 그냥 무난했다.
사례 문제가 여러분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두 문제가 출제가 됐지. 하나는 이제 형법에서 하나 출제됐고 학설 부분이 그다음 40번에 종합형 사례 문제가 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5번에 정당 행위와 관련해서 우리 정당의 문제 3번인데 와 진짜 요거 최신 판례 쌤이 그랬지. 일단 최신 판례 때 강의를 했고 그다음 우리 1일제 단톡방에다 요거 지문 그대로 올렸지. 그 다음에 막판 여러분들 최종 정리 해가지고 찌키특강 강의할 때도 요것도 한번 문제 올렸었고 그럼 내가 3번이나 강조했잖아. 3번이나 강조했으면 5번 문제 보면서 1번 오케이 2번 이거야 뭐 쉽게 소구할 수 있고 3번 야 CCTV네. 야 이거 무죄가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 4번째 CCTV에다 여러분들 근로자들 직원들이 맨날 회사에서 직원들 감독하니까 거기다 그냥 우리 마트에서 사는 검은 봉지 있잖아. 그거다가 싹 올려버렸는데 여기 뭐라고 했냐. 4번째는 좀 임시적으로 촬영을 방해했다. 일시적으로 방해했다. 이걸로 잡으셔도 상관없겠죠. 일시적으로 빵꾸노트 해서 무죄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최신 판례 때 강의를 했던 지문입니다. 자, 야 이런 거 진짜 최신 판례 강의 들을 때는 선생님 지금 시험 한 달 남았는데 이것까지 챙겨봐야 되나요? 저 진짜 경찰학도 해야 될 게 많고 헌법도 최신 판례 챙겨봐야 되는데 시험에 다가올수록 불안불안하고 또 부담이 되거든. 근데 그것도 잘 마스터해놔봐. 분량 얼마 안 되잖아. 하고 이렇게 문제 나와봐. 그 희열이 얼마나 느끼죠. 여러분들 진짜 최고의 여러분들 즐거움 최고의 희열은 뭐냐. 내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성과가 나왔을 때 그거는 여러분들 안 해본 친구들은 경험을 안 해본 친구들은 그걸 알 수가 없어. 여러분들 최신 판례 중요하니까 꼭 챙겨봐. 나중에 또 여러분들 내년 1차 시험 가서 시험 5일 남겨놓고 선생님 최신 판례 못 봤는데 챙겨봐야 되나요? 야 요거 있죠. 요거 이것도 흉기가 될 수가 있어. 확실히 나한테 그 얘기 한 번 더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법률의 착오. 우리 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번 시험에 또 문제 특징이다 그러면 보통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많이 출제되는데 옳은 것은 적절한 것은 이렇게 좀 문제 좀 많이 출제했습니다. 그럼 문제가 조금 난이도 올라집니다. 함정은 막 중간중간에 여러 개 좀 파버리거든. 자 1번은 뭐 법조항이니까 보시면 되고 2번이다 그러면 2번은 사실 요거는 뭐 몰라도 상관없는 지문입니다. 학설적인 부분인데 좀 많이 지엽적인 거고 다만 이제 우리 학설책에 요 지문이 수록되긴 하죠. 요거까지 뭐 안 들어가 상관없고 그 다음에 3번 자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 당시의 구체형상에서 행위자 대신에 법률가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회 평균을 두고 이 평균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자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돼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법률의 착오에서 착오의 정당한 이유는 주관적으로 평가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여러분들 자 변호사 집단이냐 이런 것도 다 고려한다. 이것도 뭐 X가 되고 그 다음에 4번 자 갑이 니코틴 용액 제조의 경우에 담배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담배 탐단 자 주무부서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아 허가 상임을 충분히 알았다. 허가 상임이 알았네. 자신이 제조한 것과 같은 니코틴 용액을 제조한 A 주식회사에 자 무허가 담배 제조로 인한 자 일단 전자담배입니다. 담배 사업법 위반죄에 관해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네. 우리 법률의 착오에서 여러분들 검사의 불기소 결정 요거에 대해서 내가 신뢰했다. 착오의 정당한 이유 없죠. 이거보다 훨씬 더한 판례를 신뢰했다? 얄짤 없는데 검사 불기소 결정 얄짤 없습니다. 자 따라서 맨 마지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당연히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고 유죄가 되는 거고 우리 6번도 뭐 문제 그냥 여러분들 한 난이도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7번 나와 있는데 야 7번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 문제 딱딱 읽어보고 뭐야 1번 정답이네? 그럼 바로 여러분들 잡아낼 수 있어야 돼.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바로 그냥 즉각 나와야지 이걸 갖다 뭐 여러분들 많이 고민할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부작위범이라고 하는데 부작위범 자 요것도 뭐 문제가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1번 2번 4번 이건 당연히 충분히 소화가 돼야 돼. 이거는 뭐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 강의 학생들, 초생들이 하는 거지 요거 어려운 질문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정답 차례인데 3번 볼까요? 자, 갑이 휴대폰 녹음 기능을 작동시킨 상대로 A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약 8분간 전화통화를 마친 후 바로 전화를 끊지 않고 A가 먼저 전화 끊길 기다리던 중 자, B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A가 실수로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하여 A와 B가 나눈 대화를 몰래 청취 녹음했다. 이건 우리 형사법에서 다른 거지.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에. 자, 일단은 그게 위반이 되는데 그럼 이거 자기냐 부작이냐? 부작위는 가만히 있는 거고 자기는 여러분들 뭘 해야 되는데 밑에 두 번째 줄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라고 했네.
여러분들 휴대폰 이거 뭐야? 라고 해서 녹음 버튼 눌렀지. 눌렀다 그럼 이거는 자기야 부자기야? 그럼 당연히 한 거잖아. 따라서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 자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 행위는 가행위는 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 수사증거 파트에서 형사헌법에서 우리 뭐 부작위 이런 거 거의 다른 거 없죠. 그런 거다. 그럼 이거는 뭐가 될 거냐? 그럼 우리 총론의 부작위 파트에 나와야 되겠지. 나오지 않고 그냥 통비법 위반이다. 왜? 녹음했으니까. 녹음해서 녹음 버튼 눌렀으니까. 따라서 이거는 자의가 되는 거죠. 부작위가 아닙니다. 또 뭐 정답권인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9번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형법에서 여러분들 좀 고민하게 하는 문제 9번 문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9번에 우리 아까 2번이 조금 어렵다라고 했죠. 9번도 좀 그런데 9번에 기역과 디귿 리을 이거는 뭐 워낙 쉬우니까 소호가 충분히 된단 말이에요. 기역 디귿 리을 자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데 기역 디귿 리을 요거는 맞는데 자 그러면 1번하고 밑에 보기 좀 볼까. 1번하고 3번은 당연히 소호가 될 거고 2번하고 우리 여러분들 야, 요거 4번 지문인데 니은 한번 볼까요? 니은 여기서 좀 낚일 만한 좀 판례를 요거 살짝 변형했단 말이야. 낚일 만한 요 지문인데 니은 보십시오. 자, 갑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란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정하여 체결했네. 그럼 이거 보험사기 실행에 착수가 되냐라고 하는데 우리 보험사기는 원칙상 실행에 착수는 언제 되냐 그러면 보험금 청구할 때지. 제가 제 애인을 갖다가 생명보험 들어놓고 그 다음 나중에 죽여버렸단 말이야. 그 다음에 보험금 청구했어. 그럼 내가 보험금 들 때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죽일 때도 아니고 보험금 청구할 때 요때 통상적으로 이렇게 돼. 왜? 얘가 진짜 요거 죽이려고 생각해서 보험 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보험 들었는데 나중에 사기치려고 한 건 이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여러분들 보험금 청구할 때인데 근데 누가 봐도 명백하게 얘는 애초에 그냥 죽여가지고 보험금 타려고 했다 그러면 누가 봐도 명백하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로 보냐? 사기죄. 이때는 사기죄 기망을 자 일단 보험 들 때 요걸 봅니다. 그래서 판례를 살짝 바꿨는데 니은 지문 때문에 요거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요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그래서 9번 지문도 일단 난이도로 봤을 때 일단은 여러분들 오답률, 적중률 봤을 때 한 중상 정도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10번은 뭐 요거는 뭐 문제 쉽다. 10번. 자 10번에 우리 2번만 보면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 인식하면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만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공동의 의사로 특정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 실행에 옮기는 내용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데 용인한 것만 가지고 가만히 있었다? 이거 안 되죠. 우리 여러분들 X가 되는 거고 자 우리 문제 11번 10번이야 뭐 문제 평이한 거고 그 다음에 11번 이런 것도 문제 11번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 그 기본 강의 학생들이 푸는 문제 그냥 평이한 문제잖아. 우리 11번에 4번만 잠깐 볼게요. 자, 형법 263조 동시범은 상해 결과를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이시라고 했네. 우리 동시간이고 이시 있는 도입된 행위나 자, 폭행행위가 경합한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 이거 적용할 수 없냐라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상해 동시범 특례 263조 우리 동시 등 이시 둘 다 적용이 되죠. 이것도 뭐 그냥 평이한 문제다. 이런 문제를 갖다 설마 선생님 제가요 진짜 10번하고 11번 이런 문제 실수해가지고 뭐 7번도 마찬가지 틀렸어요 어떡합니까? 주소 한번 찍어줘. 쌤 있잖아 삽자루 있지? 택배로 너한테 보내줄게. 그리고 나서 여긴 관 따로 쓸 필요 없어. 노량진 오면 노량진 사육신묘 있거든. 사육신묘가 묘가 하나가 가묘가 있어. 가짜묘 거기에다 네가 딱 들어가서 있잖아 흑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들어가. 이런 문제 틀면 돼 안 돼? 선생님 제가 실수로 했는데 실수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출제위원들이 일부러 함정 파는 거에 빠지면 실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함정 파지도 않은데 지가 그냥 함정 파가지고 들어가면 그거 어떡하니? 그래서 시험이 테크닉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학생들 그냥 뭐 주구장창 본인이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 그냥 뭐 문제집만 풀고 모의고사 안 풀고 모의고사 뭐 나중에 시험 다가와서 뭐 1회분만 풀어보면 되겠지? 그러면 안 된다고. 객관 시험은 여러분들 얼마나 잘하는 거 못지않게 테크닉, 기술이 중요하거든. 축구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월드컵 본선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상대평가하고 전력이 비슷한 팀들하고 여러 가지 많이 평가전 하잖아. 똑같다고 보면 돼. 그래서 실전은 정말 중요하니까 모의고사해서 트레이닝해서 이런 훈련 꼭 해야 돼. 실수를 줄이는 것도 여러분들 실력이야. 자, 그 다음에 12번은 요거 했죠. 12번은 조금 생각하는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13번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어떤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요거에 대해서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하는데 뭐 저하고 같이 했던 친구들은 요거 난이도 여러분들 그냥 중하죠.
중하 난이도 쉽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1번은 많이 좀 지엽적인 지문인데 내가 1번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요거는 이제 두 가지로 잡아낼 수가 있는데 1번 잘 모른다 하더라도 2번하고 3번은 워낙 뭐 중요한 거고 3번도 뭐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범죄단체 조직죄에서 객종의 지문 그대로 있지.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충분히 소구가 될 거고 4번에 요거는 최신 판례 했잖아. 우리 부부라고 무조건 여러분들 하나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게 동업관계냐 부부가 키포인트가 아니고 동업관계라고 했지. 예를 들어서 A하고 그 다음에 B 남편하고 와이프를 사기쳤는데 오늘은 남편 직장 가서 사기치고 내일은 와이프 직장 가서 사기쳤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사기죄 두 개가 되잖아. 근데 두 분이 같이 식당 운영하네. 동업관계네. 그래서 사장님 사모님 잠깐만 앉아봐라고 해서 제가 한 큐에 그냥 둘이 사기쳐버렸다.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들 하나의 세트 보호복이 하나로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는 사기죄 일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부가 포인트는 아니고 이걸 갖다가 동업관계 즉 하나로 볼 거냐 보호법익을 아니면 각자 따로 볼 거냐 그거에 따라 나눈다라고 했죠. 우리 최시팔레 때 이거 다뤘고 우리 4번 보십시오. 자, 갑은 2010년 11월 15일 X회사 사무실에서 부부인 피해자 A와 B에게 토지를 매수해 분필한 후 이를 분양해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면서 기망하여 공동재산이네? 이거 동업관계네? 아, 동업관계다. 그럼 이거 하나로 봐야 된다라고 했죠. 보호법익을. 자, 매도하여 돈을 마련한 피해자로부터 A의 예금계좌에서 1억 원, B의 예금계좌 4억 원의 송금을 받아 편취했다. 자, 각 피해자들의 피해복의 동일성에 해당하여 대하여 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전에 관한 관리 등 민사상 권리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판단할 때 이를 포괄일죄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포괄일죄라고 했죠. 최시팔레 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쉽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2번, 3번, 4번 아니니까 소가 되고 1번 정답 체크하면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소고법으로 잡아내도 되고 아니면 자 1번 지문 같은 경우에 우리 여러분들 우리 객관식 기출 총정리에서 총론 파트 맨 뒤에 죄수론 파트에서 요거 다뤘지. 죄수론 파트. 지문에 우리 동시에 묶어놨지. 동시에. 한 큐 했다. 동시에 했다 그러면 1타입피가 되니까 이때는 당연히 뭐 상상적 경합이 되겠죠. 자, 따라서 1번. 자, 갑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다 미수에 그친과 동시에라고 나왔네. 우리 여러분들. 아, 동시에 했구나. 그러면 1타입피가 되구나. 자,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그를 폭행한 경우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자, 우리 특가법 보복범죄. 여러분들 사람 뭐 상해하거나 죽여버렸다라고 하는데 그냥 상해하거나 죽인 게 아니고 내가 보복범죄 하려고 했다. 그럼 특가법으로 가중처벌하죠. 요거 하나 하고 성폭력범죄 처벌 관한 특례법 주거침 강간죄. 자, 성파 두 관계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데 우리 아까 동시에라고 했다. 동시에. 그러니까 뭐 요거는 상경이 될 거고. 따라서 두 가지 패턴. 아까 우리 첫 번째 패턴 소고법으로 잡아내든 아니면 두 번째 패턴 해가지고 이 판례 동시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 지문은 13번 난이도 뭐 한 중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늘상 얘기하지만 최신 판례 안 들었다 그럼 이건 난이도 중으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동시에 키포인트를 잘 모른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냐. 1번하고 4번은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지문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낯설면 중요도가 떨어지거든. 그럼 이거 중상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자, 우리 2차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 난이도가 요 중상까지 올라가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반성해야 되는 거야. 아직 공부가 많이 부족했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14번, 형벌로. 자, 요것도 좀 고민하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정답을 아마 고르는데, 뭐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 오답률이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 2번하고 4번은 당연히 쉽게 소가 되지. 객총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 자, 그 다음에 1번 지문 같은 경우도 우리 조문학설 편에, 조문편에 요거 다 나와 있는 지문 그대로지. 우리 과료와 관련해서. 자, 일단은 벌금하고 과료인데, 벌금은 노역장 유치가 여러분들 1일에서 최대 3년이지. 그 다음에 과료다 그러면 과료는 5만 아래니까. 자, 5만 아래니까, 자, 과료다 그러면 얘 노역장 유치는 한 달이죠. 30일. 그래서 우리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은 납입해야 되고, 과료에 납하지 않은 경우 1일 이상 30일 미만 기간 노역장 유치하여 자거에 복무하게 한다. 그러면 요거는 뭐, 우리 여러분들 조문책 공부를 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소가 될 거고, 2번하고 4번 당연히 요거 소거할 거고, 3번이 좀 애매하단 말이야. 3번이 애매한데, 요건 소고법으로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이거는 뭐 난이도 중상으로 가면 안 돼. 한 중에서 중하 정도 가야 되고. 다만 바로바로 정답을 잡아내냐? 하면 이거 좀 이게 뭐지? 근데 나머지가 확실하다? 그러면 정답은 단번에 3번으로 가면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 우리 강의 때 기본 강의도 마찬가지고 심화 강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몰수 추징에 이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그랬잖아.
자, 일단은 일반법적 성격 있고 특별법 성격이 있는데 우리 일반법적 성격이다 그러면 좀 다른 말로 이제 보완처법적 성격, 그다음에 특별법적 성격이다 그러면 징벌적 성격이다라고 하는데 형법 같은 경우는 뇌물죄지 대표적인 게 요거는 이제 먹은 만큼 몰수 추징한다. 예를 들어서 A란 놈이 뇌물을 갖다 60만 원 먹고 그다음 B란 놈이 뇌물을 40만 원 먹었다. 그럼 얘는 40만 원 몰수하는 거지. 얘한테는 자 60만 원 몰수 추징하는 거고. 근데 만약 이게 특별법적 성격으로 간다 그러면 징벌적 성격으로 간다. 그럼 전체 같이 취급하라고 했지. 그래서 얘는 40만 원밖에 먹지 않았고 얘가 60만 원 먹었는데 얘한테 추징을 갖다 10만 원밖에 못 했네. 그럼 얘를 얼마 하냐? 그러면 90만 원 추징할 수 있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가면 얘한테는 보니까 얘는 자 일단은 먹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100을 먹었거든. 둘이 이제 뇌물죄 공동전범인데 없지 않다. 나는 괜찮아. 내 친구가 얘가 보니까 애가 지금 백혈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많이 들거든. 얘한테 다 줘. 라고 하면 우리 술해죄 공동전범은 되지만 나는 먹은 게 없기 때문에 자 요거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데 얘는 먹은 게 없으니까 얘는 몰수 추징 못 하겠지. 그 다음에 얘한테는 당연히 몰수 추징해야 되는데 요게 우리 특별법으로 가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냐? 독박 씌워버린다고 했죠. 그럼 얘는 전혀 먹은 게 없다 하더라도 얘가 100만 원치 뭐 마약을 갖다 여러분들 수수했네. 이득을. 근데 얘가 돈 다 써가지고 하나도 없단 말이야. 개털이어가지고. 그럼 얘한테는 추징 못하고. 그럼 얘한테 얼마냐? 100을 추징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우리 특별법적 성격, 징벌적 성격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거기까지 잡아내기는 수험생들이 이게 좀 쉽지는 않았는데 다만 이제 이거 소급법으로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 그러다 보니까 형사법을 원래 뭐 한 35분, 37분 어떤 친구들은 푸는데 시간이 막 45분 이렇게 막 딜레이가 됐네. 그래서 좀 어려웠던 측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15번과 관련해서 이것도 박스형인데 이것도 조합형이란 말이야. 조합형인데 15번과 관련해서 이걸 갖다 여러분들 개수로 친다 하더라도 이거 난이도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 객총을 봤던 친구들은 이거 중상으로 올라가면 안 돼. 근데 요거 보니까 이것도 좀 오답률이 좀 높은 것 같대요. 요 다른 이제 뭐 선생님하고 컬이 같이 따라갔던 친구들은 왜? 일단은 뭐 기억 요거야 기억하고 디귿은 충분히 소호가 되는데 니은지문 디귿지문 요것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미음지문 때문에 좀 많이 고민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거 고민하면 안 돼. 이거 객총 그대로 나왔잖아. 22년도에 법원행시도 출제가 됐고 내가 객총의 문제다. 근데 문제 그대로 그냥 여기다 셋업 박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갖다 틀리면 어떡하자는 거야 이 새끼들아. 선생님 저 안 틀렸는데요? 그렇지. 미안해. 우리 친구들은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고 다른 요 학생들은 보니까 요 문제가 이런 문제를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객총의 강점이란 말이야. 객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객총은 여러분들 단순 기출 원문제를 구성한 게 아니고 이 1년 동안 쏟아낸 각종 기출문제들이 있거든. 그 문제를 분석해가지고 다 수록해놨어. 물론 이제 진도에 맞게 논리적 체계적으로 구성해놨고 정말 지엽적인 거 기타 판례로 빼놨고 그래서 공부하기 훨씬 수월하고 문제가 다 있다 보니까 객총이나 사학제가 거의 없어. 뭐 굳이 찾자 그러면 여기다 최신 판례인데 객총의 책 출간 이후에 최신 판례인데 그것도 여러분들 자 매달 상반기 한 번 그러니까 2차 시험 대비로 상반기 7월 달에 하고 그 다음에 1차 대비로 12월 달 다 해주잖아. 그럼 여긴 다 커버가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객총하고 조문 학설까지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형법 때문에 떨어졌다 그런 얘기 절대 안 해. 그러니까 그것만 대신 확실하게 마스터해. 내가 진짜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객총이나 이 책을 갖다 제대로 안 하고 최신 판례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막판에 막 후달려가지고 막 힘들어하는데 그리고 나서 뭐 시험 한 달 남고 얍실한 책 찾으려고 하는데 공부라는 건 정직해. 정석대로 가면 돼. 자,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보시면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한 것은 문헌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으로서 재형법정지 유추해석에 해당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유추해석에 해당하지가 않죠. 현재 공연성 인정하고. 자, 그 다음 니은 사실적신 내용이 사회 일반에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반인과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니고 나아가 개개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공이익과 관련돼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하더라도 획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 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 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큰 틀에서 봤다. 그러면 공익성 인정된다. 여러분들 국가나 사회 질서를 위해서 했다 그러면 그때는 인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좀 고민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뭐 여러분들 객총에 거의 그대로 있는 지문이야.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의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했네.
형식은 보니까 전문 형태로 했단 말이야. 그런데 자, 표현 전체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늘상 우리 얘기했잖아. 형식과 실질이 다르다. 그럼 실질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했지. 요거는 형식은 전문의 형태인데 실질은 뭐냐 그러면 사실의 적시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거 사실 적시로 보는 거죠. 자, 따라서 사실 적시한 걸로 볼 수가 없다. X가 되네. 그럼 일단은 기역과 디귿은 틀렸고 니은은 맞네. 그럼 기역 디귿 들어가는 게 1번 소가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보기 4번 되고 소가 되겠죠. 그러면 2번, 자, 요거 관련해서 디귿 들어간 거 보기 2번 요것도 일단 소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니을 미음 나와 있는데, 자, 니을 보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죄 비방할 목적이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요거는 출판물한 명예훼손죄 특별법이죠. 자, 두 번째 줄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으로 서로 상반된 관계이므로 적시한 사실에 공공이익에 관한 것이나 특별한 사정 비방할 목적이 부인이 된다. 이것도 뭐 객총이 그대로 나와 있던 지문이고, 그 다음에 기존 입장 똑같죠. 자, 그 다음에 미음 명예훼손죄 공연성에 의해 관해 확립된 법률로 정착된 이른바 전팡할성 1호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즉 출판물한 명예훼손죄 특별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이것도 적용이 된다. 지문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요거는 뭐 객총에 다 지문 그대로 문제로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객총으로 풀어본 친구들은 요거는 뭐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6번의 성범죄. 요거는 문제 뭐 쉽다. 성범죄. 요거 뭐 틀릴 만한 건덕지는 뭐 없을 거고. 1번에 우리 보기 1번에 우리 패싱아웃. 그 다음에 블랙아웃. 요거는 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2번은 요거 강제추행죄. 판례가 바뀌었죠. 전업죄로. 자, 그 다음 밑에 우리 4번 보면 보기 4번에.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주거침입 강간죄. 요것도 우리 객총의 지문 문제 그대로 수록돼 있지. 요거는 시험에 출제 한번 됐었고. 자, 주거침입을 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을 행위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다. 주거침입 강간죄는 여러분들 강도강간죄와 똑같지. 우리 지문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반드시 순서. 자, 1번 있고, 그러니까 우리 동그라미, 세모, 제다. 그러면 순서 반드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 우리 주거침입 강간죄는 주거침입하고 강간해야지. 강간하고 주거침입했다. 그럼 주거침입 강간죄 아니지. 강도강간죄도 강도하고 강간해야지. 강간하고 강도했다. 그럼 강도강간죄 아니지. 순서 반드시 꼭 지키라고 했죠. 자, 세 번째 줄에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후가 바뀌어 강간 등의 범한 자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와 주거침입죄 실체적 경합이 된다. 오케이, 요거는 뭐 정답권인데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17번의 주거침입죄. 요것도 뭐 우리 1번하고 3번 소가 될 거고, 우리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다. 사실상 주거평원이다. 주거침입죄 보호법은 주거권 아니라고 했지. 그건 이제 소설의 견해고 사실상 주거의 평원입니다. 그래서 주거에 정당 권리가 있냐? 뭐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냐? 요건 아니라고 했잖아. 우리 주거의 사실상 평원이라고 했다. 그래서 판례가 최신은 그냥 주거침입죄 쌈박했습니다. 그럼 2번 보시면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거자의 의사 반하는지 아니라고 했잖아. 주거의 사실상 의사에 평온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했지. 자,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은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지를 평가할 때 고려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주거침입죄 보호법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페이지. 자, 18번인데 18번도 문제가 이게 어렵지 않은데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정답은 1번이거든. 1번 이거 확실한데 학생들의 선생님 4번도 좀 문제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것도 4번도 문제 소지가 좀 있습니다. 애매합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행정소송 들어가지. 행정소송 들어가면 제가 봤을 때 승소할 확률이 한 9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까지는 그건 뭐 장담 못 하겠지만, 근데 이거 18번 문제에서 경찰청에 이거 이의 제기했을 때 4번이 받아들일 거냐라고 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잖아. 여러분들 우리 22번 잠깐 볼까? 22번. 재산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한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99% 18번은 복성 1번하고 4번 가야 되거든. 근데 여기 질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가장이 나왔어. 그러면 가장은 여러분들 틀리는, 자, 일단은 비중을 봤을 때 1번이 틀린 게 이거는 거의 99.9% 100%냐고 확실하거든. 근데 4번은 틀린 게 이게 한 90% 한 그 정도 돼. 그래서 이게 가장으로 간다 그러면 1번이 복성도를 받아들이게, 4번은 복성도를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데, 이게 4번도 문제가, 자, 보기 그 4번에 세 번째 줄 볼까?
불가분적 수반행에 해당하므로. 만약 여기에 컴마가 들어갔지. 컴마가 들어갔으면 이거는 거의 빼박이야. 그럼 이거 당연히 복수형도 받아줘. 근데 이게 컴마가 안 됐단 말이야. 원래 원 판결 지문에 뭐가 되냐 그러면 이 불가분적 수반행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해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원 판결은 자 불가분적 수반행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해 흡수관계에 있다. 요게 하나의 문장이 세트로 됩니다. 세트로 되는데 원 판례는 근데 요거를 출제자 조금 바꿨단 말이야. 밑에 두 번째 줄 해당함으로 함으로다. 그럼 여기서 문장 끊어진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봐야 돼. 자 요게 좀 애매해. 그냥 정답이 확실해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18번에 그냥 일반 깔끔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4번을 고른 친구들은 간절하단 말이야. 선생님 이 문제 하나 맞추면 제가 필기시험 붙는데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 친구들은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어떻게든 여러분들 마른 수건 짠다. 내가 쓸 수 있는 방법 최대한 다 쓴다라고 해서 이의제기 같은 거 반드시 하면 돼. 이의제기에서 선생님 이거 받아들이면 대박 아니야.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이 한 문제 때문에 내가 문 닫고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대박 한 거야. 체력에서 여러분들 뒤집고 면접 다시 뒤집으면 되니까 이렇게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소지가 좀 있어. 그러니까 좀이라기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그냥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한 80% 정도? 그러니까 기각될 가능성이 한 20%안 받아들일 가능성도 좀 높긴 한데 일단은 4번을 정답했다. 그런 친구들은 요거 이의제기 꼭 해가지고 어떻게든 여러분들 받아들이면 여러분한테 진짜 한 문제 건지는 거 아니야.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9번은 아까 문제 설명드렸죠. 19번. 그 다음에 20번 횡령죄인데 20번, 21번 여기도 마찬가지. 중간에 막 함정을 파가지고 여러분들 좀 어렵게 한 문제가 있는가 하면 또 여러분들 맨날 이제 이 멘탈이 막 깨지다 보니까 20번, 21번 이런 문제들은 좀 쉬운 문제로 중간중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20번 같은 거는 뭐 틀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또 뭐냐. 20번은 정답 앞부분에 배열했네. 1번이나 2번. 그 다음에 21번도 정답 2번을 배열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좀 친절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22번 문제. 22번 문제도 난이도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한 중하 정도. 자, 일단 뭐 객총 잘 공부했다. 그럼 중하 정도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 타고난 학생이다. 그럼 난이도 한 중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억하고 니은은 확실히 소가돼. 기억하고 니은은 확실히 소가되고 그 다음에 디귿 우리 객총에 그대로 있지. 경계침범죄 거의 뭐 잘 출제가 안 되는데 지문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뭐 디귿 요거는 잡아내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니을하고 미음 싸움이거든. 니을하고 미음 싸움인데 니을은 중요도가 좀 떨어진 거고 대신 미음이 확실하네. 왜? 미음 판례 워낙 중요하지. 그 다음에 객총에서 그대로 나왔던 지문이란 말이야. 우리 미음 볼게요. 자, 사업비업을 대납으로 하는 조건으로 갑소의 건물 5층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A가 그 비용을 입금하지 않자 갑이 A의 가족을 내쫓을 목적으로 5층 현관문에 설치된 갑소의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 변경할 것을 자, 을에게 지시했네. 자, 일단은 갑소의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을한테 지시했단 말이야. 을. 그럼 정범이 을이란 말이야. 아들이. 자,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을이 변경했다. 우리 사례 문제다. 그럼 반드시 정범 먼저 판단해 봐야 되죠. 그럼 얘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냐? 비밀번호 변경해가지고 요 세입자가 제대로 요거 건물 자기 임차권 행사 못하니까 자기 거랬다 그럼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데 아들은 칠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정범은 권리행사 방해죄 안 되네. 자, 요 관련해서 갑이 아들 자 을한테 요걸 갖다가 비밀번호 변경하라고 했네. 그럼 비밀번호 변경했다. 얘는 칠 거 아니잖아. 그럼 권리행사 방해죄가 안 된단 말이야. 얘는 무죄가 된단 말이야. 자, 무죄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갑한테는 권리행사 방해죄 교사가 될 것이냐라는데 정범이 무죄가 되면 당연히 자, 요거 교사범위 성립하지가 않죠. 따라서 자, 맨 밑에서 두 번째 오른쪽에 을이 변경한 경우에 을에게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갑에게 권리행사 방해죄 교사범도 될 수가 없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요 관련해서 니을하고 미음 중에서 자, 일단은 미음은 맞네. 자, 그러면 미음 소구가 되니까 우리 기억 니은 니을 해서 정답 1번으로 가겠죠. 1번. 자, 우리 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이 A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기 소유의 건물과 기계, 자, 기구를 A의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한 경우에 갑이 담보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A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건물을 철거, 자, 멸실 등기 했다. 기계, 기구를 양도한 행위만으로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A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로서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권리행사 방해죄는 여러분들 채무자가 자기 담보물을 갖다 함부로 그냥 소멸시키거나 그런다 하더라도 이때 뭐 저당권이나 이런 것들 담보권을 소멸시켰다. 그럼 담보권은 권리행사 방해죄니까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고 일단은 뭐 니을지문은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데 니을지문 몰라 정답권에 지장은 없어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23번. 23번도 요거는 뭐 문제 줬다. 출제자가 그냥 문제 줬다. 앞에 정답은 2번을 처리했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요거는 우리 최신 판례 때 했지. 최신 판례 때 우리 검찰 표장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냥 자기 검사도 아닌데 검찰 사무관도 아닌데 이렇게 하고 했다. 그럼 결론은 무죄라고 했던 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24번. 자, 24번에 우리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최근에 계속 막 여러분들 출제가 되는 중요한 파트잖아. 또 직권남용죄는 판례도 많고. 자, 우리 직권남용죄, 우리 보기 3번은 여러분들 피의사실 공표죄에 나와 있는데 피의사실 공표죄는 뭐 들러리지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피의사실 공표하는 거죠. 누가? 수학위원이 하는 거지. 법원이 하는 건 해당 사항 없고. 왜? 피의라고 나와 있으니까. 피의자가 피고인 아니지. 피의자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 3번은 뭐 들러리지만이고 4번 워낙 중요하니까 이거 소가 충분히 되고 1번 보시면 1번하고 2번 보겠습니다. 자,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라면 직장의 무단 이탈, 직무 의시형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병가 중인 공무원, 직무유기죄 주체가 되냐라는데 병가 중인 공무원, 직무유기죄 될 수가 없지. 단독정보일 때. 자, 그 다음에 2번에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에서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가 일반 사인이다. 아, 요거 우리 두 개 비교하라고 했지. 공무원이 일반 사인한테 뭐 하라고 했다 그러면 공무원은 따를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그 자체로 뭐가 되냐? 우리 직권남용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하 직원한테 했다 그러면 수직관계다 그러면 그때는 개별적으로 검토해봐야 된다. 이것도 뭐 객청에서 우리 다뤘기 때문에 문제는 뭐 그냥 평이한 지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세 번째 줄에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거냐? 아니지, 여러분들. 자, 이때는 일반 사인이다. 그러면 그 자체로 죄가 됩니다. X가 되고. 자, 25번에 뇌물죄라고 했는데 뇌물죄. 자, 1번이 요게 최신 판례란 말이야. 1번 최신 판례고 2번, 3번, 4번. 자, 요거는 뭐 중요한 지문들이긴 하는데. 자, 우리 2번 먼저 볼게요.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과금의 의사로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집에 통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했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33조가 있지. 우리 공무원 아닌 놈이 공무원의 뇌물망대 가담했다 그러면 공무원 아닌 놈도 33조 위에서 우리 여러분들 수뢰죄 공동전범 될 수가 있다라고 했고 우리 총론의 공범과 신분에서 중요한 판례고 그 다음에 3번 공무원인 수뢰자가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직내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다면 그 액수가 예상보다 너무 많은 후에 반환했다 수뢰죄가 될 거냐라고 하는데 우리 범죄는 행시 가지고 판단한다. 먹을 당시에 먹을 생각 있었냐? 있었다. 나중에 반환했다. 호황이 두려워서 상관없다. 이것도 우리 강론을 다뤘고. 자, 그 다음에 4번 뇌물이나 이익정보에 관한 형법 129조 수뢰죄입니다. 1항이 정한 뇌물수수죄 공동전범이 성립한 이후에 뇌물이 실제로 공동전범인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에 누구에게 기속되는지 상관없다라고 했죠. 이거 우리 공동전범 했잖아. 우리 살인죄 공동전범이다. 자, 갑하고 우리 얘가 공모해서 애를 살해했는데 얘가 직접 찔러 죽이고 얘는 근처에서 망을 봤다 하더라도 을도 살인죄 공동전 된다라고 했지. 자, 뇌물죄도 마찬가지. 갑과 우리 공모해서 얘네들이 뇌물을 수수했네. 자, 얘가 먹었냐 아니면 얘 나눠서 먹었냐 상관없다라고 했죠. 우리 공동전범이다 그럼 도매급으로 하나로 취급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1번 최신 판례인데 자, 최신 판례 우리 1번과 관련해서 우리 25번에 조금 이게 안타깝다. 네, 요게 우리 최신 판례 책에 요게 수록을 해놨는데 기타 판례로 갔거든. 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무원의 금품을 소수한 경우에 각 소수자가 소수한 금품의 직무 관련성 유무가 다르다. 직무 관련성 유무가 다르네. 각 금품마다 직무의 관련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소수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질을 가지므로 129조 129조 1항에 정한 뇌물수수죄 공동전범이 성립하냐라고 하는데 야,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 저 수업 따라갔던 친구들 요거 이제 25번 좀 고민해 좀 문제 했을 것 같은데 요게 우리 최신 판례 기타 판례 수록이 돼 있긴 하거든. 수록이 돼 있는데 자, 어느 정도 좀 실력이 됐다 그러면 2번, 3번, 4번 뭐 객총에서 워낙 이제 수록이 됐고 확실했으니까 소구법으로 좀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좀 틀릴 수 있는데 그래서 난이도 25번에 한 중 정도. 와, 쌤이 진짜 최신 판례 거의 그냥 최신 판례 거의 다 그냥 내가 진짜 이 최신 판례 채고 있어. 보석 같은 책. 내 이름. 왼쪽에는 쌤 이름, 오른쪽에 최신 판례. 와, 그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기타 판례 있어가지고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좀 그래도 실력이 되는 친구들은 이거 이제 소급법을 해서 충분히 잡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좀 하여튼 좀 아쉬운 여러분들 2% 조금 아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공문집 팽방했죠. 1번, 2번, 3번, 4번 나와 있는데 요건 뭐 제가 따로 설명드릴 거 없죠. 문제 요거 쉬운 거고 우리 4번은 최근에 법원 행시에 나왔고 객총에도 요 지문 수록을 해놨었지. 우리 4번 보면 시청 청산의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소란을 피우던 갑은 시청 공무원 A가 제지하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갑의 이를 폭행하는 경우에 민원 상담을 시도한 순간부터 민원 상담 시도를 종료한 순간까지 소속 공무원의 직무 범위인 민원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갑을 사무실에 퇴거시키는 등의 후속 조치는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들 이것도 직무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이때 공무원 때렸다. 그럼 이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라고 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7번 위증 무고죄 박스 문제인데 이것도 그냥 뭐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기억, 니은 다 했던 지문이고 디귿 나와 있는데 디귿 잠깐 볼까요? 형법 153조 소정의 위증죄로 범한 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에 형의 감면 규정은 재판 확정 전에 자백을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로 한다는 것이며 위 자백의 절차에 관해 공소란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포함되나 위증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신문에 한 고백. 우리 자백은 여러분들 스스로 고백하는 거지. 우리 자백이란 거 우리 스스로 자자. 자, 우리 고백하다 할 때 백자인데 스스로 고백하는 건데 수사기관에서 신문하니까 법원에서 판사가 물어봤거든. 야, 이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판사가 미안합니다. 제가 했어요. 라고 했는데 이것도 자백이냐라고 했는데 이것도 자백 맞죠. 이거. 자, 그래서 여기도 뭐 27번도 그렇게 뭐 딱히 뭐 많이 고민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박스형 문제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28번. 요거는 뭐 수화준칙인데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이제 형법이 일단 끝났고 28번부터 형사소송법이지. 우리 수화증거 파트인데 형사헌법 파트는 와, 이게 난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번에 경위차용 시험도 있었잖아. 이전에. 경위차용 시험. 야, 형법총론 됐다. 뭐 문제를 갖다 사례 문제를 그냥 거의 세다 박았어. 세다 받고 문제 좀 어려웠거든. 그 다음에 형법 강론 됐다 싶고 난이도 하. 그 다음에 수화증거 난이도 하. 그래서 무슨 이게 7급 시험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야, 이번에 우리 경찰 2차 채용 시험도 형사헌법이 너무 좀 쉽게 나왔어. 형사헌법은 그에 비중이 있는데 어느 정도 좀 난이도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형법 파트에서 문제를 좀 많이 어렵게 냈고 형사헌법에서 문제를 좀 쉽게 했단 말이에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크긴 합니다. 뭐 하여튼 뭐 수험생 입장에서는 문제가 쉬우면 좋긴 하는데 그렇다 너무 쉽다고 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왜 전체적인 커트라인이 막 올라가 버리면 문제 한 문제 미스나면 이게 등수가 확 미끄러져 버리거든. 그래서 우리 28번. 자, 일단은 형사소송법에서 굳이 뭐 고민한다 그러면 우리 33번, 우리 통비법 그 정도 하나 있고 나머지는 그냥 정답이 그냥 쑥쑥 보이는 거고 40번 문제도 자, 여기도 뭐 사례형 문제인데 우리 혼합형, 종합형 사례형 문제인데 문제 어려운 거 아니라고 했죠. 자, 일단은 뭐 28번에 우리 28번에 자, 4번 요거만 볼게요. 수사의 경합에 따라 사건 송치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제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며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 자, 동일한 사건이다. 근데 사경이 먼저 영장 쳤네. 그럼 사경을 수사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X가 되고. 자, 그 다음에 29번 피의자 신문. 자,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나와 있는데 니은 지문 요거 하나 볼까요? 니은. 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연령, 성별, 국적 등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을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 신뢰관계인 자를 동석하게 해야 되냐? 신뢰관계인 자 여러분들 우리 필요적이 아니고 임의적이지. 왜? 그거는 현장에 있는 수사기관이 판단하라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진술은 임의적이야. 그러면 경찰이 옆에 보호자를 안 붙였단 말이야. 그럼 이게 문제가 되냐라고 하는데 아니죠. 중대한 위법이 아니잖아. 그래서 자, 임의적이니까 할 수 있다니까 경우에 따라서 붙이지 않았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국적이 외국인인데 우리말 진짜 잘하는 사람들, 조선족들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야. 중국 국적인데 말은 뭐 진짜 뭐 한국 사람 뭐 그냥 뺨칠 정도로 잘해. 그럼 그런 사람도 굳이 붙일 필요가 없잖아. 붙일 필요가 없다. 안 붙였다라고 해서 이게 여러분들 뭐 위법 수사가 돼서 증거 능력이 날아가냐? 그건 아니죠. 자, 따라서 자, 밑에 두 번째 줄에 신뢰관계에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진술은 임의성 인정대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X가 되는 거고. 자, 뭐 나머지는 뭐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우리 다음 페이지 30번 볼까요?
자, 우리 30번에 1번, 2번, 3번, 4번. 30번, 31번. 이런 것들 뭐 틀리면 진짜 합시. 나는 저랑 같이 커리했던 친구들은 30번, 31번. 쌤, 저 이거요. 당연히 문제 한 30초 만에 풀었어요. 30번도 3번에 풀었어요. 뭐 당연히 이런 친구들일 거고. 이런 거 가지고 틀리면 안 돼. 우리 30번에 보기 3번. 여러분들 영장 아예 필요 없는 거 있지. 뭐 사후 영장도 필요 없는 게 우리 30번에 보기 3번. 우리 체포나 구속영장 집행할 때 수색하는 거. 그다음에 임의 제출할 때는 영장 아예 필요가 없지. 그거고. 따라서 우리 보기 3번 보시면 자,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의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미리 수색영장 발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한정하여 영장 없이 타인에 주거나 타인에 간수하는 가호, 건점을 항공기, 선천에서 피의자 발견 수색할 수 있다. 이때 사후영장 필요하냐라고 하는데 아예 사후영장 필요 없죠. X가 되고. 그 다음에 31번에 보기 3번 볼까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동거인, 고용주. 요것도 뭐 중요하지.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가족동거인 고용주가 여러분들 들어가는 게 두 개가 있지. 두 개 뭐하고 뭐가 있어? 첫 번째 우리 적부심. 가족동거인 고용주가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석 있지. 우리 피고인 보석. 이 두 개 빼고는 나머지 안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거는 X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33번에 기형디은 디귿니은. 이것도 뭐 박스 문제 나왔는데 이것도 문제 그냥 평이합니다. 우리 니은하고 디귿 좀 볼까요? 니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 사실과 관계 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사의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자, 압수수색영장 대상자, 피의자 사이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 자, 우리 영장을 함부로 전용하면 안 된다라고 했거든. 다만 전용이 되는 게 우리 사건 관련성이 있으면 영장 전용할 수가 있지. 자, 일단은 사건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건 관련성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우리 첫 번째 객관적 관련성. 사건 관련성이다. 우리 객관적 관련성이다. 그러면 객관적 여러분들 구속 여건 요 관련성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인적 관련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적 관련성이다. 그러면 개인적 관련성. 여기는 이제 우리 범인을 얘기하는 건데 인적 관련성이다. 그러면 첫 번째 인적 범이니까 자, 정범 당연히 되겠네. 예를 들어서 둘이 공동 전범이네. 자, 갑하고 우리 살인죄를 범했단 말이야. 갑이 우리 공모해서 얘네들이 A를 죽였다라고 했을 때 자, 일단은 을이 가지고 있던 칼이 얘 집안에 있었네. 그러면 갑의 살인죄 영장에 대해서 을이 가지고 있던 요 칼 같은 경우는 그럼 살인죄 공동 전범이니까 요거는 영장 전용해서 자, 일단 집행할 수가 있지. 인적 관련성.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범이란 말이야. 자, 그럼 요 공범도 여기 포함될 거냐라고 하는데 공범도 당연히 범이니까 당연히 포함되지. 그럼 여기서의 공범은 여러분들 넓게 볼 거냐 적게 볼 거냐라고 하는데 형사소송법 조문에 여러분들 자, 공범이란 문구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 그냥 사건 관련성만 있으면 돼. 그래서 여기서의 공범은 넓게 보는 자, 광의의 개념 포함합니다. 광의의 개념 포함하니까 당연히 우리 좁게 보는 공동전범 이런 것들 임의적 공범 될 거고 넓게 본다. 우리 필요적 공범 수뢰죄하고 직내죄 사건에서 이것도 될 거냐? 당연히 되지. 이거 관련해서 이것도 우리 사건 관련성 했던 질문입니다. 자, 따라서 자, 밑에서 우리 두 번째 보시면 간접 정범에 대한 피고 사건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지 필요적 공범에 대한 피고 사건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우리 인적 관련성 넓게 본다니까 그래서 필요적 공범까지 여기 포함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에 자,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범죄에 소지하고 있던 임의 제출. 자, 요거 영장 필요하냐라고 하는데 아까 영장 필요 없는 거 두 개 있었지. 아예 사후 영장도 필요 없는 거 두 개. 자, 그 중에 하나가 임의 제출물 영장 필요가 없습니다. X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3번에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나왔는데 통비법이다 그러면 기억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 자, 충분히 OX 판단될 거고 그 다음에 니은. 자, 요것도 뭐 어렵지 않다. 첫 번째 1개월이 아니고 2달이죠. 2달. 요것도 뭐 내용 어려운 거 아니고 평이한 거고 그 다음에 디귿. 자, 요거는 법이 개정이 됐었죠. 개정 2022년도 자, 12월 달에 법이 개정돼서 우리 객총 요거 다 수록돼 있고 두 번째 중간에 36시간 요거 잡아내시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미음이야 당연히 뭐 쉽게 잡아놨는데 우리 33번의 문제는 좀 고민하는 문제는 뭐냐? 니을입니다. 나머지는 고민할 거 없어. 나는 OX 쉽게 충분히 판단하는데 니을 질문에 사법경찰관은 통지한 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해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은 처분, 가로고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 중지 결정을 여기다 좀 장난쳤거든. 포함한다. 여기가 좀 장난쳤죠. 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외합니다. 통보받을 때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 조치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간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수사 증거 파트에서는 33번에서도 니을 지문. 요게 이제 여러분들 좀 고민해야 되는 문제다. 자, 하여튼 요 문제 하나 정도가 있고 34번의 증명. 요거 34번하고 35번에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는 거의 주는 문제야. 이런 거는 뭐 거의 맞춰야 되는 문제고 35번에 여러분들 우리 두 번째 줄 35번에 4번 보기 4번째 볼까요? 자,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나 이제 주거지 근무지를 방문한 곳에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해 제출하는 경우에 자, 우리 여러분들 피의자 신문이나 참고인 조사는 원래 수사기관 경찰서에서 하는 게 맞거든. 근데 부득이한 경우는 뭐 병원 같은데 아닌 곳에서 해도 상관없죠. 아닌 곳에서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법적 요건은 절차적인 요건 다 갖춰야 돼. 그 절차적인 요건, 법적 요건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그때는 증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두 번째 오른쪽에 그 진술서가 경찰서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작성자 원하는 장소, 뭐 병원 같은 데 방문하여 받은 것이라면 위 진술서는 형사헌법 312조 5항에 적용받지 않아 형사헌법 244조의 4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증거 능력이 되냐? 아닙니다. 자, 요것도 뭐 어렵지 않은 판례고. 자, 36번의 자백이다. 요것도 뭐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37번 우리 전문 법칙이라고 했는데 원래 우리 여러분들 형사헌법에서 좀 어렵다 그러면 전문 법칙이 상당히 좀 어렵거든. 사례 문제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좀 어렵게 내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전문 법칙 관련해서 문제가 그냥 다 평이하게 무난하게 좀 출제를 했습니다. 전법칙 관련해서. 자, 우리 37번은 문제가 그냥 뭐 쉽다라고 보면 되지. 평이한 것을 넘어서 문제가 좀 많이 쉽고 38번도 여기도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자, 일단은 올해 경찰 2차 채용 시험이다. 그러면 형사헌법의 문제가 상당히 좀 쉽게 출제됐다. 그다음에 전문법칙과 관련해서 뭐 문제가 그렇게 비중 있게 출제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37번에 보기 1번하고 우리 3번 요거 두 개 볼게요. 자,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용양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서류를 작성한 자의 신분이나 지위, 서류를 작성한 경위나 목적, 작성 시기와 장소 및 진술을 받는 방식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고쳐왔을 때 그 서류가 수사과정 외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야, 그러면 이거 313조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거 채판이지? 우리 채판 때 했었지? 313조는 이거 상위 작성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 보니까 실질상 이거 상위 작성한 게 아니고 수사기관이 작성했네. 자, 수사기관이 작성했다. 그럼 이거 뭘로 볼 거냐? 그러면 우리 형식과 실질이 다르다. 그럼 이거 실질로 본다라고 했잖아. 그럼 요거는 실질상 수사기관이 작성했네. 그럼 얘는 312조가 적용되는 게 아니죠. 실상 수사기관이 작성했으니까. 그러면 수사기관이 작성했으니까 312조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피의자 신문이나 참고인 여러분들 진술 조서 같은 경우는 그 요건 다 갖춰야 되거든. 근데 얘는 그 요건 못 갖췄어. 그래서 이거 312조도 적용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12조 탈락, 313조 탈락 이렇게 됐던 사건이고 뭐 최신 판례 때 우리 특강 때 했던 거 요거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 지금 그대로 속돼 있었어. 자, 그 다음에 우리 보기 3번 보시면 37번에 3번. 자, 을로부터 갑이 도둑질하는 것을 보았다 라고 발언한 들은 A가 법정에서 증언했네. 근데 증언 내용은 을의 갑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네. 여러분들 학생들이 이게 전문 증거냐 본래 증거냐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간단하다라고 했지. 본래 증거는 그 현장에 있었냐, 그 다음에 전문 증거는 현장에 없었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지. 자, 얘가 뭐라고 하냐라고 하는데 야, 얘 있잖아 도둑놈이야, 손버릇 안 좋아, 나 그때 도둑질한 거 봤어 라고. 자, 요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절도 사건이다 그러면 얘가 현장에 들은 건 아니지. 그걸 전해드렸으니까. 그럼 이건 전문이 되겠지만 요거는 뭐냐 그러면 명예훼손 사건이란 말이야. 그럼 명예훼손 사건 얘가 사람들 디스하는 거를 들었잖아 현장에. 그럼 이거는 본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전문 증거가 아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었다 그러면 요거는 전문 증거가 아니고 현장에 없었다 그러면 요거 전문 증거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관련해서 우리 38번에 우리 2번. 자, 요 2번하고 4번 지문 좀 볼까요? 2번. 자, 갑은 악덕 삭제업자 A와 채원 변제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홧김에 A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갑의 친구 B는 공판정에서 갑이 나에게 악덕 삭제업자는 죽어도 싸다, 내가 A를 없애버렸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증언했네. 자, 일단 진술이죠. 근데 요거 전문 진술이네. 누구의? 범인의 전문 진술이니까 우리 피고인 전문 진술이죠. 그러면 316조 1항이 적용된 사항.
자, 316조 1항 피고인의 전문 진술이란 말이야. 우리 피고인 전문 진술은 요건 하나만 갖추면 되지. 우리 특시 상태. 자, 따라서 우리 밑에서 세 번째 컴마담에 갑의 진술에 특히 신빙한 상태에 행하였음이 증명돼 하나요. B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다. 요거 자, 오케이. 맞는 표현이고. 자, 그 다음에 보기 4번 볼까요? 4번. 자, 참고인의 진술의 내용을 아는 조사자 증언은 그 참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조사 당시 진술을 부인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자, 일단 참고인의 진술 내용을 아는 조사자 증언. 뭐 사법경찰관, 경찰하고 해볼게요. 사법경찰관이 자, 법정에 나와서 증언했네. 근데 이 참고인이 다시 나왔단 말이야. 다음 재판에, 다음 공판기일에 나와가지고 판사님, 그때요 경찰이 뭐 와서 샬라샬라 했는데 그거 다 개뻥입니다. 그냥 부인해버렸네. 자, 그러면 밑에 두 번째 줄에 그 진술에 특히 신빙한 상태에 행하였음이 증명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냐. 우리 증거의 우선순위라고 했지. 자, 일단 여러분들 참고인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조사한 경찰관, 사법경찰관. 자, 참고인이 있고 그 다음에 조사한 사경이다. 그러면 증거는 누가 더 여러분들 자 일단 신뢰성이 있냐. 현장 인놈이 신뢰성 있잖아. 현장은 누가 있었냐? 이게 참고인이잖아. 참고인이 못 나왔다. 그럼 부득이 자 사법경찰관, 조사한 사법경찰관 나와서 진술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316조가 되잖아. 316조 2항. 근데 얘가 법정 나와서 판사님 지난번 재판에서 얘가 했던 거 다 개뻥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 누가 되냐? 그럼 우선순위 당연히 얘가 되는 거잖아. 얘가. 그럼 얘 어떻게 되냐? 얘 진술은 증거 능력이 날아가 버리죠. 누가 더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있냐? 요거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라고 했지. 자, 그 다음에 우리 39번 탄핵 증거. 이것도 뭐 문제 평이한 지문이다. 39번에 보기 3번 좀 볼게요. 3번. 자, 검사가 A에 대해 참고인 조사한 후 그 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A가 공판장에 나와 참고인 진술에 기재된 내용과 모순되는 진술하면서 그 조서의 진정성을 부인한 경우에 자, 일단은 진정성이 부인했다 그러면 증거 능력은 없겠지. 그 참고인 진술 조서는 그럼 탄핵 증거 쓸 거냐라고 하는데 우리 탄핵 증거는 여러분들 전문 증거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건 탄핵 증거 가능하죠. 오케이. 피의자 신문 조서도 가능하잖아. 피의자 신문 조서도 경찰에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했네. 근데 법정에 나와서 피고인이 조건은 조금인데요. 내용 부인해 버렸다 그러면 증거로 쓸 수 없지만 이거 탄핵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했죠. 참고인 진술 조서도 마찬가지.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40번 문제 사례 문제 좀 볼게요. 자, 40번 문제. 야, 요거 내가 출제자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좀 몰라. 여러분들이 하도 이제 경찰학 때문에 좀 거시기해서 여러 이제 좀 보너스 주는 문제는 좀 필요하긴 한데 제가 만약 형사법 출제자다 그러면 요거 40번 문제 난이도 조금 올렸으면 하는 좀 큰 마음이 있습니다. 선생님, 너 우리 편 아니야? 너 출제자 편인 거야? 이건 문제 올리면 안 그래도 경찰학 때문에 멘탈 깨졌는데. 야, 너 미안해. 네. 미안해. 욕한 건 미안하고. 야, 경찰학은 뒤에 풀었잖아. 우리 시험 과목이 앞에 경찰학, 그 다음에 형사법, 헌법 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진짜 40번 문제도 쉽게 하고 전체적 문제 쉽게 출제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 문제 어떻게 풀어봤냐? 첫 번째 헌법 풀었잖아. 헌법 풀고, 그 다음에 형사법 풀고, 형사법 풀고, 경찰학 풀고. 문제 이렇게 풀지 않아? 선생님, 전 경찰학이 약해서 경찰학 먼저 푸는데요? 잠깐만, 선생님. 숨 막히려고. 야, 내가 서두에 그랬잖아. 늘상 강조하고. 경찰학은 수능에서 국어와 같은 과목이야. 진짜 힘든 과목이야. 내가 그랬잖아. 학문 자체가 뒤에 땡땡 학으로 끊어난 학문은 잡종 학문은 지랄 같은 학문이라고. 우리 경찰 시험에 경찰학이 그렇고 임용 시험에서 여러분들 교육학이 그래. 지랄 같은 학문이야. 그 다음에 일반 행정직에서 행정학이 그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법이다 그러면 7급이 있거든. 세무공무원.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행정고시에서는 뭐가 힘드냐 그러면 회계학이 그래. 진짜 힘들거든. 잡종목이다 보니까. 근데 이걸 갖다 맨 처음에 푼다고? 아니지. 그럼 맨 처음에 만약에 선생님, 어떤 선생님은 경찰은 맨 처음에 풀라고 한대? 그 선생님 문제가 있는 거야, 임마. 경찰학 절대 맨 처음에 푸는 거 아니야. 경찰학 맨 뒤로 풀어야 돼. 요게 왜? 이게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거든. 그 다음에 이게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그래서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그냥 순서대로 풀면 돼. 헌법이나 형사법이다 그럼 이거는 법과목이니까 정직하단 말이야. 고등학교에 좀 수학과 같은 과목이고 경찰학은 이게 자 일단은 유동성이 너무 심해. 그래서 일단 그냥 순서대로 풀면 돼. 요거 풀고 그 다음에 요거 풀었다.
그럼 요거 풀고 그냥 무난했네. 형사법 풀고 무난했네. 그럼 이거 멘탈 안 깨졌잖아. 이번 시험 무난하려나? 그랬더니 경찰에서 마지막에 멘탈 깨졌다. 그러면 그 과목만 영향이 있지 그 다음 과목 영향이 없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경찰학이 1교시에 첫 시간에 배정돼 있고 문제지가 그 다음에 형사법 그렇게 돼 있다. 그럼 경찰에서 멘탈 깨졌겠지. 그럼 아마 내가 봤을 때는 형사법 여러분들 여경 친구들 85점 나오기 힘들어. 남경 친구들 70점대 초반 수두룩해. 왜? 시험 멘탈 게임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 풀 때 여러분들 꼭 경찰학을 일타로 푸는 게 일바로 푸는 게 절대 아니야. 그거 조심해. 자, 우리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갑은 A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갑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고 문이 열려있는 상가 건물에 1층 출입문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네.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럼 이거는 주거침입죄 안 되죠. 자, A를 뒤따라 들어갔다. 갑은 그에 서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A를 폭행 협박하여 억압한 후 지하 1층 계단을 끌고 강간을 계속했다. 실행하였다. 자, 갑은 강간 실행 도중에 강도의 범위를 일으켜 재물의 현장에 있던 A소의 핸드백을 빼앗고 그 자리에서 강간을 계속했다. 강간하고 강도하고 다시 강간했죠. 그럼 요 강도한 가짜가 되지. 자, 후반부에 요건 갖췄으니까 핸드백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자, 그러면 우리 지문 보기 1번하고 2번 볼까요? 1번. 갑이 A를 뒤따라 상가 건물 1층에 들어가는 게는 범죄 목적 출입한 것서 건조물 주거침입죄 되냐? 아니라고 했지. 그 다음 2번. 위 사안에서 갑에게 강도죄와 강간죄 경합범위 되냐라고 하는데 아니지. 강도한간죄 되지. 여러분들 사례 문제 풀 때 사례 위에 박스에 있는 거 다 풀고 나서 보기 1번, 2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딱 여러분들 대충 위에 보고 자 1번, 2번 먼저 들어가기 전에 꼭 하라고 했지. 1번, 2번, 3번, 4 훑어보라고 했지.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야. 그래야 시간 빨리빨리 자 줄일 수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자 위에 지문 박스의 지문 중간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곧바로 A는 남동생 B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형사 소송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피해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 자, 갑은 몇 달 후 수학연에 의하여 긴급 체포되는데 외근어 한과 몹시 서툴렀다. 사법경찰관은 자, 피의자 갑을 신문하면서 피의자 요청에 따라 신뢰관계인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했다. 여러분들 신뢰관계 보호자가 옆에 동석했다 그러면 얘한테 진술 받으면 안 된다라고 했지. 왜? 이거는 참고인 진술 조서가 돼버리니까. 자, 요거 만약에 얘한테 받았다 그러면 피의자 신문 조서로서 일단은 여러분들 자 증거 능력 인정할 수가 없고 요거는 실제로 뭐가 되냐? 참고인 진술 조서가 되는데 참고인 진술 조서 요건 못 갖추면 이것도 마찬가지 증거를 쓸 수 없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3번. 사법경찰관은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면서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갑을 대신하여 진술하였다 해서는 아니 되지만 만약 동석한 사람이 갑을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을 사법경찰에 조서에 기재했다. 그럼 피의자 신문 진술을 한 거냐? 아니지. 요거는 요 실제로는 참고인 진술 조서라니까 X가 되고 그 다음에 4번. 자, A와 B가 법정에 출석하여 A는 사진 속 문자 메시지 내용이 자신이 작성 보낸 것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B는 A가 보낸 문자 메시지 촬영한 사진이 맞다고 확인한 경우에 자, 문자 메시지 촬영한 사진 증거로 쓸 수 있을 것이냐라는데 요거는 증거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313조 요것만 갖추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들 일단 해설 강의 다 끝났네. 해설 강의가 초반에 우리 앞부분에 제가 쌤이 여러분들 좀 잔소리 좀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일단 러닝 타임이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 알잖아. 경찰 공부하기 진짜 힘들거든. 어떤 사람들 뭐 경찰 야 그거를 뭐 2년 3년 공부하냐? 너 사법시험 공부하냐? 라고 하는데 야 그럼 네가 해봐 이 새끼야. 그러면 정작 이 사람들 그렇게 빨리 합격 못해. 그만큼 힘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들다는 건 들어가기 힘들다는 건 들어가서 혜택이 엄청나게 좋다는 거야. 경찰은 이직률도 정말 낮아. 다른 일반 행정직이나 뭐 지방직에 비해서. 자, 그다음 월급도 상당히 좀 셉니다. 24년도에 공안직렬 돼가지고 월급이 또 올라갔지. 거의 10% 가까이. 그 다음에 또 경찰의 가장 또 좋은 점. 이 직업이 좋냐 안 좋냐 그럼 뭘 보냐 그러면 첫 번째 이직률을 보면 돼. 많이 도망가냐 딴 데로 이직하냐. 그 다음 두 번째 가족이 많냐. 아빠나 엄마가 경찰인데 자식들이 경찰이란 말이야. 아빠나 엄마가 이 직업 물려주기 싫으면 자식한테 권하지 않아. 하지 말라고 해. 말리지. 그 다음에 형이 경찰인데 언니가 경찰인데 삼촌이 경찰인데 경찰은 말이야. 가족이 경찰인 경우 상당히 많아. 그만큼 경찰은 여러분들 매력 있고 좋은 직장이란 말이야. 근데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분명히 기간이 있을 거야. 기간인데 그 기간을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초반에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야 돼. 선생님 제가 공부를 한 1년에서 2년 정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번 시험 끝났으니까 한번 잘 분석을 해봐.
잘 그다음에 본인 되돌아봐. 아, 내가 이번에 이런 좀 문제점이 있고 개선점이 있구나. 그럼 반드시 그걸 개선하면 내년 25년도 1차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개선하지 않고 뭐 그냥 뭐 하는 대로 그냥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했다 그러면 내년 1차 시험에 지금 독서실에서 혹은 혼자 방에서 눈물 흘렸지 여러분들 내년에 그걸 또 반복한다. 그거만큼 비참한 거 없어.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시험 끝났으니까 차분히 좀 우리 이제 좀 재충전한다라고 생각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 1차 시험에 쌤하고 쌤 저 이제 좋은 결과 얻었어요. 쌤 사랑해요.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꼭 하자. 우리 친구들 우리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 정말 우리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빠이빠이.